소년이고요. 문화원연구소에서 수학공학 전수를 하고 있고 로드맵하는 주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제가 좀 민감한 주제여서요. 고민을 다룰 때부터 좀 더 했어요. 근데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결론을 딱 낼 수가 없는 주제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문이과 융합형 7월에 지금 발표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추진되어 오던 그 발표가 나중에 예정되어 있고요. 정부가 바뀌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낼지가 지금 미진수인 상태거든요. 그리고 교육 공약으로 내건 것들 중에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예측이 되느냐 하는 정도의 브리핑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시는 부분은 그 교육 공약으로 나온 부분이랑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랑 그리고 학생들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릴 거고 사실 그 입시 정책이라는 게 계속 변화가 있기는 해요. 저도 현역에서 지금 10년 넘게 일을 하고 있지만 제가 느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매년 뭐가 크게 바뀌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실제로는 별로 입시에 큰 영향이 없어요. 모든 데에서. 그냥 늘 잘 준비가 되어 있는 애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이런 건 사실 거의 비슷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얘가 뭐 국영수가 골고루 아주 좋은 애가 있을 수 있고 수학과에 아주 몰입된 애가 있을 수 있고 내신보다는 수능에 강한 애가 있을 수 있고 학교 공부에서도 좀 더 이렇게 심화된 부분을 좋아하는데 기본적인 걸 다 맞아야 되는 거에서 살짝 약한 애들이 성향이 좀 다를 수 있어요. 똑같이 공부를 잘하거나 준비가 돼 있어도 그 입시에서 치러지는 마지막 관문이 시험에 대해서 더 좀 최적화되어 있느냐? 그게 자기가 운명적으로 잘 맞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국어가 약한 애가 그의 수능이 국어가 가장 어렵게 나오면 시험을 망칠 수가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제가 내려드릴 수는 없고 각자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방향이 크게 잘못된 건 없는지 그리고 지금 이대로 가는 거가 오히려 좋을 수도 있겠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굵게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아마 뉴스로도 다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가장 화두로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이에요. 이게 확정된 건 아직 아니고요. 거의 그렇게 될 가능성이 지금 매우 큰 상태예요. 지금 이제 이게 사실 고등학생 어머님이나 중학교 2, 3학년 어머님이 아니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좀 헷갈리실 수도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절대평가라는 게 몇 점 이상이 되면은 뭐 1등급 아니면 뭐 패스페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성취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능이 국어, 그 다음에 수학, 영어, 이과 같은 경우는 과탐 2과목, 문과 같은 경우는 사탐 2과목, 그리고 제2외국어는 선택적으로 이렇게 지금 수능이 가고 있어요. 거기에서 국어 같은 경우가 문이과 똑같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최근 몇 년 동안의 변화가 좀 있었고 지금은 어쨌든 동일한 시험을 보고 있고 영어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시험을 보고 있어요. 수학만 가형, 나형 나뉘어서 문과랑 이과 과정이 다르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영어가 작년에 이제 절대평가로 바뀌었죠. 90점 이상이면 모두 1등급, 80점 이상이면 모두 2등급. 그게 퍼트라인만 정해져 있고 이제 등급이 사실 91점이면 뭐 2등급이고 94점이면 2등급이고 이게 상대평가잖아요. 상위 4%까지 잘라서 그 인원수까지는 그 점수 커트라인이 다르게 형성되는 게 이제 상대평가고 지금 9점으로 잘려져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거를 전과목을 다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국어도 영어도 수학도 이제 사회나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가 전체 취지고요. 뒤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거는 변별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시험 난이도는 무조건 쉽게 내냐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냥 정말 그 1, 2점 차이로 인생을 가릴 필요는 없다의 취지가 좀 더 크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실제로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교육계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죠? 쭉 한번 쭉 보셨죠? 지금 한번 남의 설명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보시면은 지금 정부를 제가 비교를 해서 이게 이제 신문 같은 데 다 나와 있는 거 저희가 따서 지금 쓴 건데요. 되게 달라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교육정책 쪽은 문제점을 지적하기는 되게 쉬워요. 근데 솔루션을 누구든 내기가 아주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또 여기가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크게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고 오랫동안 거기에 적응을 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거에 아주 그냥 이렇게 준비가 되는 게, 사실 제가 봤을 때도 제일 좋은 방향이라서 아마 심하게 건드리는 부분이 없을 건데, 기조 자체는 박근혜 정부도 수월성 교육을 많이 지향한 쪽은 아니에요. 사실 이명박 정부 때가 수월성 교육을 아주 많이 지향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이 2010년 이후로 쭉 되면 한 6명이 당선이 돼버렸어요. 그때 갈등이 되게 심했었거든요. 교육부랑 교육청 쪽이랑.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그 이명박 정부 때 이제 특목고가 막 이렇게 자사고로 막 여러 개가 생겼다가, 박근혜 정부 때는 그거를 이제 제동을 거는 방식으로 조금 갔고요. 그래서 취소된 학교들도 있었죠. 자사고, 뭐 지정 취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그걸 완전히 이제 불을 끄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새 정부를 비교를 하자면. 박근혜 정부 쪽은 보수 정권이긴 했는데, 교육적으로 봤을 때는 공교육에 가장 초점을 많이 맞춘 정부에 가까웠었고요. 문재인 정부는 그걸 정점을 찍을 예정이에요. 지금 제가 교육 정책을 쭉 비교를 해봤을 때. 그래서 지금 박근혜 정부 쪽은 교과 전형, 종합 전형, 이게 둘 다 수시 전형이에요. 수시 전형이 그 전에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뭐 저거부터 시작해서 특기자 안에서 교과에 가까운 특기자 전형, 봉사나 뭐 이런 활동을 해서 하는 전형도 굉장히 다양했었다가, 그거를 이제 대표적인 수시 전형이 이거 플러스 논술 전형이었었거든요. 이거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이미 지침이 내려온 상태였었고요. 그거에 가장 강력한 증거로 이제 고대가 올해부터 논술을 완전 전면 폐지를 했어요. 지금 올해 고3부터도 지금 논술 전형이 아예 없어진 상태예요. 좋은 학교들 중에서 이제 고대가 가장 먼저 적용을 했었고, 서울대는 원래 논술 전형이 없어요. 애초부터 그냥 교과랑 종합 전형으로 쭉 갔던 전형이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남아있다. 5개 정도로 압축을 했었어요. 박근혜 정부가 특기자 전형을 굉장히 줄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교과 종합을 거의 그대로 교과 종합은 거의 학생부 위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과는 거의 내신 등급, 학생부 종합은 내신 등급이 많이 들어가는 상태에서 나머지 활동들까지 전체적으로 더 많이 보는 전형. 논술은 그냥 논술이에요. 이과 논술은 수학과학이 굉장히 심화된 형태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문과는 그냥 국어 논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빠르실 거예요. 그런 상태로 그냥 교과 종합 2가지, 그 다음에 논술 전형 하나, 그리고 일부 특기자 전형이 남아있는 상태, 그리고 수능, 이게 5가지 정도로 압축이 됐었다가, 이거를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특기자 없애고 논술 없애고 학생부 교과 종합 남기고 정시 아직 미지수예요.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도 있고요. 수시 비율이 지금 70%가 넘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유지를 할지. 근데 공교육 정상화 방향으로 가기에는 사실 지금 수시에서 교과 종합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아마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도 더 높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내신 경쟁이 치열하게 돼 있고, 그게 공교육 정상화 방향하고도 맞기도 하고 학교에서의 지나친 경쟁을 동시에 조장하게 돼요. 굉장히 딜레마예요. 이걸 없애고 수능 위주로 가면 또 수능을 대비하는 학원이 성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가도 부작용은 다 있을 수 있고, 그렇게 치면 그냥 외국처럼 공부 아예 안 해도 돼, 아니면은 뭐 이런 어떤 크게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비슷한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뭐 인적 자원 말고는 사실 다른 평균 자원이 없는 나라고, 규모 자체가 큰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경제 규모에 비해서 나머지 것들이 적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그 3가지로 확정이 된 건 거의 사실 기정사실화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논술하고 특기자가 폐지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특기자 전형은 원래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요. 흔히 생각하면 영어로 대학 많이 갔던 시대 기억나시죠? 뭐 탭스 준비하고 토플 준비하고 각종 수학 경시랑 이런 거 휩쓴 애들이 서류 제출해가지고 갔던 게 불과 얼마 안 됐어요. 한 5, 6년 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최근에 몇 년 탭스 제출 폐지를 서울대가 선언을 하면서 그게 지금 거의 한 4, 5년 돼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영어 쪽 외고 입시에서 영어가 내신으로 완전히 변화가 됐고, 그리고 그런 서류 제출이 확 줄어들면서 남아있는 일부 국제 전형들 빼고는 지금 영어 전형이 사실상 거의 다 없어진 추세고요. 특기자 전형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던 게 외국어 전형이에요. 그 전형들이 거의 없어진 상태고, 지금 거의 안 그래도 적은데 지금 완전 폐지로 지금 가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원래 별로 없는 상태예요.
영어가 코칭 대학을 준비해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영어 시장 자체가 사교육에서 전부 다 유아로 내려와 있는 상태죠. 5세, 6세, 7세로 지금 내려와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이제 토플 계속하고 중1, 2 때까지 완성해서 그 뒤로는 못한다 이렇게 오다가 초유, 초3? 지금 거의 초3 정도로 내려왔다 보시면 돼요. 그때까지 영어를 끝내고 그 이후에 뭐 다른 과목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라서 실제로 대치동에서도 초 1학년 애들을 빅3 학원이 되면서 받질 않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다 받고 있는 상태예요. 거의 아시는 분이 아실 거 생각에 예비, 그러니까 초일반 7세 테스트가 완전 활성화가 돼 있어요. 7세 테스트가 거의 뭐 에세이 2장 쓰기 막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유치부 5세부터도 거의 그렇게 내려와 있어요. 제가 이 특정 그 업체를 거론하기가 힘들어서 얘기를 잘 못 드리겠는데 거의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한글 교육이 더 밑으로 내려오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대입해서 정상화로 가잖아요. 그럼 이제 밑으로 유아 시장으로 더 내려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현실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대신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뭐 비교과 준비하는 데나 뭐 영어를 계속 뭐 토플 탭스를 계속 시키고 학교 교육하고 좀 그 상반된 부분에 있는 것들은 사실상 지금 거의 없어지고 있는 추세죠.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옛날에는 별걸 다 했어요. AP 듣고 뭐 그런 외국스러운 것들 있죠. SAT도 준비하고 있고 막 이랬었는데 그런 건 지금 거의 사실상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학교 공부 위주 아니면 수능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수능이 이제 자격고사가 되거나 등급제로 확정이 돼버리면 이제 내신으로 대학에서 뽑는 게 더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신에 더 초점이 맞춰질 거고 학교별의 그런 등급이 부활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해요. 그래서 그거를 예측 못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왜냐면 이런 포럼들이 각계각층에서 지금 계속 열리고 있거든요. 교수님들도 참석하고 뭐 교사들 뭐 그리고 이제 이런 정책을 교육 정책을 짜낼 때 대선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그거를 이제 뭐 교평이나 어디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의뢰를 해요. 이렇게 했을 때 예상되는 어떤 그 시뮬레이션을 이미 다 해보고 정책을 보통 내거든요. 그 선거를 치르기 전부터. 그래서 어느 정도는 다 예상되시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이제 가장 대입제도에서 그 세 가지로 수시 전형이나 정시 전형이 확정이 거의 될 가능성이 큰 거 빼고는 나머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에 대한 전과목 절대평가 그리고 이제 수시에서 사실 교과랑 종합전형에서 다 똑같은 건 아닌데 수능 최저 기준이 보통은 다 들어가요. 네, 그래서 수능 최저 기준이 이제 폐지가 돼버리면 수시는 그냥 거의 학생부 위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지금도 학생부 종합전형은 최저가 없는 전형이 많아요. 일례로 서울대 같은 경우도 지역균형에서 전교 1등 애들만 쓰는 전형 빼고 일반 전형이 대부분 많이 쓰는 전형인데 그 전형도 지금 최저 기준은 없어요. 현실적인 이유는 과거 애들이 수능 준비를 못하기 때문에 영재학교 과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사실은 더 많긴 안 그러면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더 크지만 대부분은 이제 줄어들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학에서 수능 최저를 보는 이유는 내신을 아주 이렇게 일관성 있게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학교가 다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 내신에서 얘가 전교 3등인데 혹시 모르니까 수능은 이 정도라도 꼭 받아야 돼라는 기준이 수능 최저 기준이거든요. 근데 그 수능이 큰 의미가 없다. 그럼 수능 기준이 아예 완화가 되거나 안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수능 공부를 하나도 안 해도 되게 쉬울 것 같잖아요. 지금 영어는 이미 절대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 90점 맞는 거는 100점 맞는 것보다는 훨씬 완화된 기준인 건 맞아요. 근데 그 90점 맞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공부를 안 해도 누구나 90점 맞으면 절대 아니에요. 난이도가 더 쉬워지는 건 아니고요. 점수에 대해서 똑같이 등급을 매기는 것 뿐이지 점수를 따는 거에 있어서의 노력은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책에 민감하면서 어머님들이 대응을 잘못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쉬워진다고 하면 공부를 거의 안 해버리는 거죠. 나중에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내가 괜히 잘못 판단을 하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에 대한 부분은 그냥 이거 더 할까 말까 이런 거 고민하시면 안 되고 제가 뒤에 다시 결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고입제도나 중학교 내신평가 같은 경우도 지금
세 가지를 제가 적어놨는데 외고, 국제고, 자사고가 지금 일반고로 거의 전환되는 게 확정적이에요. 거의 폐지 수준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 유보되어 있는 것도 있죠. 작년 정부에서 얘네를 지금 자사고 폐지를 해야 되냐 뭐 이런 기준점에서 그걸 결론을 내리지 않고 유보 상태로 있는데 그걸 얘네가 인가를 안 내줘버리면 그냥 폐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취소가 될 거고 이제 이게 일반고를 제대로 키워서 근데 사실은 그게 잘못된 방향은 아닌 부분도 있어요. 저희 때만 해도 저희가 사실 완전 특목고 열풍이 되어서 제가 90년대권인데 그때는 수능이 어려웠었고 내신이 중요하긴 했어도 지금 정도의 그 수시 비율이 높은 때가 아니고 거의 정시 위주로 갔었던 세대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어느 고등학교를 가도 좋은 고등학교를 시험 쳐서 들어가거나 뭐 센 명문고를 갔어요. 그럼 거기서 내신이 조금 안 좋아도 수능으로 대부분 좋은 데를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럼 당연히 고교 사회라는 굉장히 뚜렷한 시대였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력적인 부분은 애들이 좀 더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밑에 학교가 다 파이로 갔냐면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은 격차가 사실은 이렇게 의도랑은 다르게 지방에서 예전에 명문고가 좀 남아 있었고 이걸 가기 위해서 중학생들이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거의 더 하향 평준화된 부분은 사실 굉장히 강하다고 그랬어요. 서울대는 한두 명 더 갈 수도 있는데 전체 인원으로 봤을 때는 이 학교에서 몰아서 30명이 갔고 여기서는 10명 갔고 5명 가서 전체가 한 50명이 갔다고 치면은 지금은 이 학교 2명, 3명 합쳐도 50명이 안 되는 상황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어디도 서울대 배출 인원이 많지가 않아요. 예고 이런 데 빼고 예고, 뭐 과고, 영재학교 이런 데 빼고는 서울대 배출 인원 자체가 좀 적어지고 있는 추세고 특기자가 폐지가 되고 논술이 폐지가 되면 더 적어질 거예요. 아마도 더 그러니까 평등하게 나눠가는 구조로 가게 될 거라는 건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일반고를 좀 활성화시키자는 취지는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대신에 거기서 오는 효과가 생각보다는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고 안에서의 격차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방향성은 맞을 수 있으나 그 내가 갈 일반고가 어느 지역의 어느 학교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고 그게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뒤에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그 자사고 문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일반고랑 선발시기가 지금 다르잖아요. 미리 뽑고 이제 이런 걸 없애버리면 어쨌든 자연스럽게 그냥 다 일반고로 가게 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뭐 일부 학교들을 남길 거고 그리고 이제 더 지금 이슈가 되는 거는 중학교에서 지금 보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있잖아요. 이걸 일제고사로 하는데 이거를 폐지를 지금 할 예정이거든요. 거의 학교 시험을 아예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유학기제 많이 하고 있죠. 그러면 1학년 때 자유학기제 1학년 때 시험을 안 보잖아요. 기말을 안 보거나 뭐 어떤 학교는 이제 한 번에서 그냥 한 번만 보거나 한 학년 내내 안 보거나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동시에 그리고 전체 학력평가 같은 거를 보잖아요. 전국적으로 그것도 지금 폐지를 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공부를 진짜 안 하게 될 가능성이 크죠.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중1부터 해당해요. 네.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거를 줄이는 추세로 갔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여기서 세게 하고 있다가 여기서 이거 다 안 해 이게 아니고요. 계속 하고 있었던 건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실현하려고 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명박 정부 때랑은 조금 반대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수월성 교육을 이명박 정부는 추구했던 약간 정부라고 치면은 박근혜 정부는 공교육을 추구하면서 약간 어떤 식이냐면 대학교 이렇게 입시랑 연결되는 게 교육 정책을 내도요. 대학교에서 그렇게 안 보면 끝이거든요. 우리가 면접을 보거나 논술을 뽑겠다. 아니면 그 논술을 교과범위나 넣으라고 하면 넣은 다음에 어렵게 물어보면 돼요. 그쵸? 예를 들면은 진짜 초등학생도 답할 수 있는 만약에 번개랑 벼락은 어떻게 다르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어봐요. 네. 그쵸? 그러면은 쉽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과학적 원리로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구과학과에서 이런 면접을 하면 이건 교과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독서가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 애들은 그걸 과학적 원리로 뭐 구름에서 양전하는 운전화가 생겨가지고 부딪히는데 이게 번개는 뭐 지표까지 닿지 않은 거고 벼락은 여기까지 떨어지는 이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보통 애들 설명 못해요. 그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서울대 면접도 지금 그런 식으로 봐. 인성 면접조차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깊게 공부가 안 되어 있는 애들은 사실상 이런 교육으로 가면 더 합격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반대예요, 반대. 이러면은 공부가 덜 되어 있어도 붙을 것 같잖아요.
이렇게 그 대학에서 봤을 때 명확한 기준이 없는 세대를 저희 때처럼 발순이 되게 어렵거나 뭐 이게 있으면 그걸로만 뽑아요. 서류로만 보여줄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점수로. 근데 점수로 보여줄 수 없는 부분이 사실은 더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객관식 시험을 100개 보는 거랑 다 써보라고 하고 인터뷰를 직접 하는 거랑 뭐가 더 어려운지 생각해보시면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외국에서도 학점 따기는 별로 안 어렵고 GPA는 금방 받을 수 있고 학교에서 이런 활동을 하면 얘네 격차는 없는데 면접을 하면 싹 갈리죠. 그런 걸로 갈 가능성이 지금 되게 커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신뢰도가 좀 낮은 거고 이게 사회가 변해가면서 이게 학종도 사실 처음에 많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이게 그 정량화된 게 아닌데 근데 서울대가 추구하는 게 정성적 평가예요. 항상 그 전형에도 정량적 평가가 아닌 정성적 평가로 간다는 게 늘 명시가 되어 있고 그거에 대한 신뢰도는 이미 어느 정도씩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서 이게 길게 봤을 때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냐에 대한 거는 누구나 다 동의를 하는 부분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흐름을 완전 바꾸기는 힘든 것 같아요. 이거를 다시 옛날로 학력고사 때대로 차라리 그때가 공정했다, 수능으로 줄세우는 게 낫다, 별의별 그 안이 다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시면 그렇게 한들 백성이 시험도 못 볼까요? 절대 아니죠. 그렇죠? 그건 어떤 식으로 해도 다 마찬가지인데 대신에 교육 기회 평등이나 융합형으로 사고해야 되는 이런 시대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어학도 언젠가는 다 통합 기록 100%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교육에서 벗어나서 얘가 깊이 사고할 수 있고 내신 경쟁에 그러니까 공교육이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면 그냥 계속 그 점수에 얽매여서 실제로 생각해 보시면 우리 애들 내신 학교에서 시험 보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예를 들어서 얘가 영어 실력이 훨씬 뛰어나요. 우리 애가. 근데 얘가 시험을 학교 내신에서 100점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얘는 92점이에요. 얘는 영어 얘보다 훨씬 못해요. 레벨도 더 낮아요. 근데 얘는 100점일 수 있죠. 근데 이걸로 지금은 평가를 하는 게 더 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냐의 관점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이거를 얘네랑 다 글도 써보게 하고 인터뷰도 하게 하고 수행 같은 것도 더 늘리고 그런 것들을 누군가가 정확하게 걸러내서 대학에서 직접 보든 고등학교 선에서 걸러질 수 있든 얘가 듣고 싶어하는 과목의 어떤 일관성을 보든 해서 이런 방향을 뽑겠다가 틀리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더 공정하게 평가할 가능성도 높아지거든요. 동시에. 그래서 이제 그 유불리는 자신의 결과에 따라서 각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애가 그런 거에 취약하면은 이건 이 제도가 싫고 이거지 사실 방향 자체가 잘못된 부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쨌든 저게 폐지가 확정이 되면은 아마 이제 좀 그런 거에 맞춰서 더 공부 안 하는 애들도 분명히 훨씬 많아질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시간에 학교 공부는 덜 하더라도 이런 시험에 대한 대비는 덜 하더라도 나는 국어를 더 깊이 있게 할 거고 과학을 좋아하니까 과학 쪽으로 뭔가 할 거고 이렇게 가는 애들이 있을 거고 얘네가 다 뽑힐 거라는 건 자명해요.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긍정적인 결론으로 도달하시길 바래요. 나머지는 사실 뭐 그렇게 민감한 건 아니어서 이제 뭐 돌봄교육 같은 경우도 지금은 1, 2학년에 좀 낮춰져 있는데 전학년으로 이게 왜냐하면 육아랑 관계된 거랑 워킹맘 다 연결돼 있어서 이게 예산 문제 때문에 항상 문제가 돼요. 이걸 국가가 전액 부담으로 가게 되면은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고 이건 거의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이제 정부 구성하자마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거의 가장 먼저 했잖아요. 이게 이제 좀 정책적으로 민감한 부분인데 교육부하고 이게 계속 교육청하고의 갈등이 수년간 계속되고 있는 갈등이에요. 교육부 정해도 지금 사실 우리가 지방자치가 좀 어느 정도 자리가 잡은데 교육도 약간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또 제가 뒤에 실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 부분들이 되면은 정치적인 중립성을 띄고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길게 교육 정책을 가져갈 수 있다의 방향이 설 가능성이 커요. 제가 보기에는 지난 정부도 그렇고 이번 정부도 그렇고 저는 사교육의 정점에 있지만 사실 방향 자체는 그렇게 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애들이 이제 하지만 이제 느끼는 감정은 좀 다를 수가 있겠죠. 어디에 살고 있고 지금 자기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지금 간략하게 다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부분 얘기하면서 솔루션을 같이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전과목 9등급 절대평가 전환 그리고 더 장기적으로는 이것도 아예 자격고사화 하겠다 이제 이렇게 지금 거의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7월에 문이과 통합해가지고
기간이고요. 당겨지거나 조금 늦춰질 수 있는데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대입하고 가장 직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문이과 통합 이제 수학은 어떻게 갈 건지, 문제 출제 범위가 지금처럼 문이과로 살짝 나눠서 갈 건지. 그러니까 저희 90년대, 그러니까 제가 수능을 쭉 한번 역사 설명을 드리면 94년도에 수능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99년까지 쭉 수능이 어려운 추세로 쭉 가다가 공공을 기점으로 물수능, 불수능 계속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해. 그 전학번 어머님들 계실 수도 있어요. 94학번, 95학번, 96, 97, 99 이렇게 있으실 수 있는데 그때는 이제 거의 특목고가 활성화되어 있던 시기였고 외고나 뭐 자사고가 지금처럼 아주 그렇게 되어 있던 시기는 아니었고 과학고랑 영재학교 이상은 지금 외고보다 훨씬 높은데 그때는 외고도 상당히 셌던 시기거든요. 그때 시험을 봐가지고 국어, 영어, 수학을 고등학교에서 내는 자체 문제를 풀고 들어가는 세대예요, 저희 때가. 그러면 이미 국영수가 자기가 뭔지는 모르는데 수능 정도가 되어있던 애들. 걔네를 뽑아서 걔네가 통으로 수능을 잘 보면 전부 다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었던 시기가 그 수능 세대고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점은 뭐냐면 깊이 공부가 되어 있는 애들은 늦게 시작을 하든 어쨌든 간에 그거를 시험을 잘 볼 수가 있는데 수능이 어려우면 어릴 때 그냥 편안하게 지내다가 내가 공부를 좀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공부해서 학력고사처럼 이게 엎어지지가 않는 시험이에요, 수능이. 그러니까 그 시험 자체의 스타일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독해가 안 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광범위한, 근데 이제 범위가 딱 정해져 있고 이걸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세대에서는 이제 상경고사 같은 경우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한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그 전부터 쭉 수능을 너무 어렵게 가지 말라는 기조로 쭉 시험 기조로 가다가 박근혜 정부 때 정점을 찍었어요. 그러면서 문이과 통합 4개까지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나왔던 게 EBS 연계예요. EBS 연계가 되면서 거의 모든 출판사들이 어려움을 겪었죠. 문제들이 팔리지 않아요. 기출하고 EBS만 풀면 수능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 정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또 문제점이 뭐냐면 이걸 하니까 EBS를 거의 막 외우다시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이라는 취지 자체가 흐려지는 타이밍이 딱 그때부터예요. 수능은 어디를 뭘 외워서 되는 시험이 아니고 그냥 독해가 되면 풀리는 시험, 국어, 영어도. 그러니까 이게 깊게 공부가 돼서 이게 범위가 없는 그냥 아무 시나 읽었을 때 시가 해석이 돼야 돼요. 예를 들면 시 문제면. 근데 그게 아니라 시를 뭐 연계교재에서 뭐 변형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신보다 수능이 더 쉬워지는 상태가 되기 시작하면서 수능이 가는 의미가 뭐냐가 흔들리니까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수능이 안 쉬워지면서. 그래서 그거에 절대평가로 한강 바뀌고 한국사 절대평가로 두 개, 지금 영어랑 한국사 두 개가 절대거든요. 그러면서 다 바뀌면 그럼 어차피 의미가 없으니까 절대가 그냥 자격고사로 가자.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수순이라서 20년 이상 된 시험이 수능을 대체할 만한 시험이 없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기대효과는 이제 어쨌든 영어를 애들이 덜 하죠, 그렇죠? 중학교, 고등학교 어머님들 영어 이 정도면 충분히 이렇게 많이 하시죠. 수능 모의고사 거 풀어봤더니 별로 안 틀려. 90점 거의 넘을 수 있겠어. 그럼 영어를 적게 하게 돼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학업 스트레스는 그 과목에 대해서 확실히 줄어들어요. 100개 중에서 70개가 망하면 영어입니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계속. 그러니까 이게 사교육을 완화하는 효과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 과목에 대해서 변별력이 떨어지는 순간 조금 미리 준비를 하거나 그리고 더 하지는 않아요. 수능 정도가 완성이 되면 텍스트나 토플을 더하기 위해서 영어 시간 더 투자하고 이런 시간은 거의 다 없어진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효과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EBS를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의 공부가 더 이제 좀 줄어들 가능성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고 대신에 학생부 비중 자체가 커지니까 수능에 대한 부분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머님들 선생님이에요? 학교 교사예요? 그러면 이 교과서나 이렇게 나가야 되는 교육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사실은 모든 아이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가 없거든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에게는 말도 안 되게 너무 쉬운 내용이고요. 그나마 그것도 어려워서 이해를 못하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편차 자체가 너무 커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수능 대비를 해서 어렵게 나가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교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 크고요. 제가 누구한테 질문을 해도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정말 충실하게 그걸 100% 소화했을 때 수능을 볼 수 있느냐? 볼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아예 1%도 거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가장 어려운 수준의 문제가 수능 이게 수학 100점 만점이면 거기서 그걸 다 풀 수 있으면 수학이 40점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대학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학교에서 교과서 수업만 할 수가 없으니까 뭐 중간에 부교재를 하나 정해가지고 그거를 좀 수학을 할 수 있는 특권 애들한테 이걸 돌리게 하거나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학교도 자기들이 다 해결할 수 없는 부분 때문에 어쨌든 사교육하고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현실적으로 인정을 대부분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도 교사 어머님들 되게 많이 오시거든요. 콘서트를 실제로 많이 봐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의 잘못은 아닌데 그 집단 자체의 그 수준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라 보시면 돼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외국처럼 그냥 그런 등급화시키거나 이렇게 안 하고 정량적 평가로 갈 수밖에 없고 이건 어떤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학교 안에서의 그건 해결이 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렇게 강조하면서 가는 게 낫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예상되는 문제점이 수능 별별하고 당연히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수능에 대한 중요성이 떨어지면은 뭐 선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좀 덜 할 거고요. 수학 같은 경우도 이제 통합이 어떻게 돼서 어느 정도 범위까지 들어갈지 모르지만 이게 수학 선행이나 다른 어떤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학교에서 그 나가는 진도에 맞춰가지고 그 일반적인 가장 쉬운 교재 정도를 완벽하게 푼다고 해도 수능을 50점 이상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공부를 안 해놓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수학 선행을 하고 심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쉬워지고 변별력이 떨어지면 그 정도까지는 분명히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영어처럼. 이미 그 입증이 됐어요, 거의. 그러니까 당연히 수능 변별 떨어지고 수능 경쟁 완화가 되니까 대학교에서 수능을 많이 안 보고 내신을 더 보려는 건 당연한 거니까 내신을 어렵게 내면 자기 학교 애들이 좋은 대학을 또 못 가게 되는 거죠. 이게 계속 연결고리가 생기는 거죠. 그럼 학교에서 어렵게 낼 수도 없고 쉽게 낼 수도 없어요. 어렵게 내면은 일부 빼고 다 공부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누구에게나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할 수 있는 카드는 하나밖에 없겠죠. 자기들이 알아서 먹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문재인하고 다른 게 뭐냐면 박근혜 정부는 자기들 정책을 정해요. 그러면 그걸 반드시 말을 들어야 돼요. 대학 측에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예산을 그냥 삭감을 해요. 아예. 그러니까 대학에서 계산을 할 수밖에 없어요. 논술전형을 했을 때 우리가 얻는 경제적 가치가 있잖아요. 뭐 원서가 어느 정도 들어올 거고 교수님들이 그걸 채점을 해줘야 되면 이거에서 뭐 어떤 급여가 나갈 거고 이걸 다 뺐을 때도 대학이 어쨌든 어느 정도의 이익을 남기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걸 계산했을 때 예산 삭감하는 거 해도 우리가 더 이게 유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도 좋은 학생을 뽑아야겠다. 우리 입맛에 맞는. 그러면 감행을 하는 거고요. 이걸 포기하고. 아니면 이걸 말을 듣고 다른 사업을 따면 이게 낫겠다 그러면 이 말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애들을 자기들 좋은 애들 뽑기 위해서 다른 식의 노력을 자구책을 마련을 하겠죠. 면접을 강화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대학은 살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목표는 가장 자기들이 봤을 때 우리 학교에 얼마나 우수한 아이들을 뽑는 게 대학의 목표고 그건 절대 바뀌지 않아요.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처럼 대학도 질이 높은 학생을 뽑길 원하는 것은 어떤 정책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조건이거든요. 그러면 대학 측에서는 하지 말라는 걸 다 피하고 교과과정 넘지 마라. 그럼 못 넘죠. 논술 보지 마라. 그럼 못 봐요. 근데 애가 학생부로 다 본 다음에 면접 보겠다 볼 수 있거든요. 그 면접의 범위를 얼마나 넓힐지는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데 문재인 정부는 대학을 그런 식으로까지 억압하지 않는다고 이미 다 얘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의 자율권은 존중해 주되 대신에 수능이나 뭐 중학교에서 보는 그런 중간기말고사 같은 시험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학생들이 하고 싶은 공부를 위주로 하는 걸로 가겠다라고 정해놓고 대학은 그 범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 너희들의 어느 정도의 자유를 존중해 주겠다에 지금 그 맥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대학은 그 선 안에서 깊이 사고하는 애들을 뽑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거는 반드시 선행으로만 되는 건 아니에요. 아이가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본인이 좋아하는 책이 있으면 그걸 정말 깊이 읽고 찾아볼 수 있고 이런 방향으로 갔을 때 그거를 학생부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해줄 수 있고 그 아이가 대학에서 면접을 볼 수 있는 정도 단계까지 갈 수 있게 된다면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자격고사에 대한 부분은 거의 가고 있는 수준이에요. 이미 2과목 바뀌었고 그렇게 가고 있고 그러면 비정상적으로 공부를 빨리 해야 되는 부분은 줄어들게 하시래요. 네. 그거는 어머님들 입장에서도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웬만큼 아주 잘하는 상태에서 좋아하는 걸 기피하는 거랑 반드시 빨리 이만큼 안 하면 절대 그걸 할 수 없는 거랑은 다른 문제, 훨씬 여유가 생기겠죠.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간소화는 이미 2024년도부터 폐지되기로 결정이 된 부분 논술이랑 특히 다졌는데 지금도 별로 없고요. 논술은 여전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논술이 사실은 좋은 제도이긴 해요. 제가 가르치는 입장에서 봤을 때요. 논술을 잘하는 애가 확실히 똑똑하고 확실히 공부가 많이 되는 학생인 건 거의 맞아요. 왜냐하면 이 백반식으로 풀 수 있는 걸로 다 보여줄 수가 없어요. 얘가 어떤 풀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서술형 시험이나 이런 걸 내는 건데 그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 논술을 잘 볼 수 있는 애가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학교 공부나 수능 공부에서 거의 모든 단계를 다 끝낸 아이들이 시간적 여유가 있고 머리가 돼야 할 수 있는 부분이 논술이에요. 중간에 준비를 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수학이 수능까지 완벽하게 안 되어 있는데 논술 수학을 할 수 있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선행의 정도랑 심화의 정도가 논술의 척도가 당연히 돼요. 그리고 이걸 별로 안 했던 애라고 치잖아요. 그럼 걔는 진짜 개인적 영향이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논술 대비를 안 했는데 얘가 글을 완벽하게 이해해서 그 논술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자기 생각을 뚜렷하게 쓸 수 있어요. 얘 굉장히 똑똑한 애가 있죠. 수학도 그렇게 안 하고 학교 공부에서 얘가 수능 정도 수준에서 웬만큼까지 잘 하는 것도 되지만 정말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애가 있어요. 꼭 진도를 많이 나갔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그런 애를 가름해주냐 가름해주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끝까지 논술을 포기를 못하는 이유가 자격고사가 되지도 않았고 절대 등급사 바뀐 것도 아닌데도 수능으로 다 가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능 영어를 100점 맞는 애랑 탑수 950인의 영어 실력은 하루가 땅 차이에요. 걔네 둘이 수능 성적은 둘 다 100이에요. 그치만 가려낼 수가 없죠. 근데 영어 면접까지 보기에는 안 되니까 어떤 다른 식의 것들을 보겠죠. 그럼 학교에서 뭐 얘가 학교가 영어가 되게 치열한 지역인데 디베이트에서 1등을 했다. 그럼 얘는 영어 좋은 애가 확실히 맞아. 그런 증거들을 갖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아이들 뽑는 거거든요. 거의. 분명히 히스토리를 추론할 수 있어요. 학생부를 보면 거의 다 가능해요. 그거를 제가 봐도 알 수 있는데 대학에서 모를 리가 없거든요. 제가 뽑고 싶은 애는 대학에서 뽑고 싶은 거고 엄마가 봐도 우리 애를 뽑고 싶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연대를 나왔는데 얘가 연대를 가고 싶어 해요. 근데 연대 갈 정도는 솔직히 아니에요. 그럼 얘 안 뽑혀요. 절대로. 그건 기대하시면 안 돼요. 얘가 그 정도 갈 수준이 돼서 그 안에서 누군가가 뽑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학생부에 다 안 드러날 것 같지만 거의 다 드러나고요. 그거를 어떻게든 해서 좋은 전략을 짜고 싶으시면은 학생부상으로는 탑이어야 돼요. 최소한 학교를 나와서라도. 그게 솔직히 제가 사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에요. 학교까지 좋은 데를 보내서 걔가 그걸 절대 드러낼 수 없어요. 이 동네 사는 것도 포기를 못 하겠고 내신이 안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우리 애가 그 정도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완전 절대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정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찬스는 확실히 맞아요. 이사를 가셔도 돼요. 진짜 좋은 선택일 수 있어요. 지금 집값이 높은 동네 집을 파셔가지고 좀 넓은 평수로 가셔서 내신을 잡고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뭐 학원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이거 어떻게 나오면 안 되는데 거의 부동산 전문가예요. 보시면 지금 이제 간소화가 되면 어쨌든 지금 이건 사실 똑같은 전형의 변화가 되는 것 같지만 거의 이제 내신에 목숨 거는 상황이 돼요. 지금도 피가 말려요. 정말로. 제가요 수능은 하나도 피가 안 말리거든요. 왜냐면 그거는 미리 준비를 하면 돼요. 그리고 오늘 못 봐도 우리에게는 대수능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내신은 정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합쳐가지고 그 내신의 성차가 나오잖아요. 뭐 이게 중간고사 때 92점 받았고 기말고사 때 뭐 89점 받았어요. 그럼 이걸 플러스 해가지고 나누기 위한 평균이 나오죠. 그 평균점대로 순서대로 1등부터 쫙 줄을 세운 다음에 4%, 11%다 끝내게 등급제거든요. 지금 현재 등급제. 그럼 만약에 1등급 커트가 4%인데 4%까지가 90점에서 잘렸어요. 근데 얘가 88점이에요. 그럼 당연히 2등급이 뜨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상당히 따기가 어렵거든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면 알 수 있어요. 중학교 석차가 나오는 그 성적표를 보고 자 300명 곱하기 4% 12등이죠. 국어가 97점인데도 22등일 수 있어요. 그럼 2등급이에요. 97점인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얘가 그 등수 안에 퍼센트에 들어갔냐가 지금 등급제인데 그런 상대평가잖아요. 이거를 이제 거의 없앨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중앙교는 안 보고 대신에 이제 얘기하고 있는 분이 고교 학점제나 이런 것들을 지금 추진 중이거든요. 외국처럼 간다고 요즘에.
거의 학점대로 가면. 근데 이제 이게 뭐 교사 수급 문제 여러 문제가 아직 다 해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지적이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다 하시죠? 할 것 같지 않나요? 제가 보기엔 하실 것 같은데. 네. 지금 보면은 교과 전형이 이제 교과 전형, 종합 전형이 둘 다 교과는 그냥 정말 내신 등급이고 종합은 내신을 많이 보고 비교과도 많이 보고 비교과는 내신 등급 빼고 전부 다 비교과예요. 봉사, 뭐 예반은 동아리 활동, 기타 등등 거기 써있는 모든 글씨들이 다 비교과 생각하시면 돼요. 수학 경력이 표기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다양한데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은 교과는 내신을 많이 보고 종합은 내신을 많이 안 볼 것 같잖아요. 둘 다 엄청 많이 봐요. 교과는 100% 많이 보는 거고 종합 전형은 한 95% 많이 본다 생각하시면 돼요. 한 5%밖에 차이가 안 나요. 전교 5등까지 교과, 한 10등이나 15등까지 종합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밑에 애들은 다 못 써요, 원사를. 한 3등급, 4등급 되면 이제 애들이 3, 4등급이면 못할 거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것도 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3%까지가 3등급이란 말이에요. 2등급이 11%고 23%면 평균 20%라고 잡아도 300명 중에서 어떤 과목을 60점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 점수가 걔가 50점인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3등급이다. 그럼 전 과목이 평균 3등급이야. 평균은 생각해보세요. 평균은 50%잖아요. 4등급 커트가 40%예요. 그러면 50% 얘가 중간을 하잖아요. 그럼 5등급이에요. 5등급은 진짜 대학 못 가거든요. 수능 내신 둘 다 봐도 어느 경우에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평균 정도 한다. 그럼 평균이 반이잖아요. 그럼 얘는 그냥 그쵸? 안 할게요. 그게 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 상위 몇 프로를 빼고는 지금도 수시 전형을 쓸 데가 없기는 해요. 그러니까 얘네가 내신을 망쳤을 경우에 열심히 했지만 등급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갈 수 있는 전형이 논술이고 특기자는 못 가요. 이런 애들은. 뭐 굉장한 뭐 특기가 있지 않은 이상 그러면 얘네가 갈 수 있는 게 논술이나 근데 논술도 딜레마인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과랑 수능이 우수한 아이들이 논술을 볼 수 있는 거죠. 얘네 논술 못 봐요. 거의. 근데 얘가 수학만 되게 못하고 언어가 진짜 뛰어났었어요. 그럼 얘는 문과 논술은 괜찮을 수 있고요. 국어, 영어 진짜 싫어하는데 수학과학 되게 잘해요. 얘는 이과 논술을 볼 수가 있어요. 계열이 나눠져 있을 경우에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논술 전형. 그래서 수학만 모의고사 1등급 때 국어 4등급이 있거든요. 외국인처럼. 그런 애들은 논술 전형 준비를 하면은 얘가 갈 수 있는 수준의 학교를 준비해서 갈 수가 있어요. 정시로 가면 국영수를 다 봐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이걸 살리면 수시로는 더 좀 더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남권 애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논술 전형이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 없잖아요. 이제 난리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막 이렇게 지금. 그리고 특목고도 없어지잖아요. 생각해보세요. 그럼 특목고가 없어지면 좋은 학교를 가고 싶은 수요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더 몰릴 수도 있죠. 그럼 내신이 더 빡빡해지는 건가?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이제 막 지금 막 그 연쇄적인 거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결과 예측가 상당히 어려운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된 상황에서 나머지 부분들이 이제 남는 게 특기자가 없다고 치면 수능 하나가 남잖아요. 그럼 정시로 보통 간단 말이에요. 이도저도 다 안 되면 정시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정시가 지금 보셨다시피 저렇게 돼버리면 절대평가처럼 돼버리면은 정시로 뽑고 싶지 않겠죠, 대학에서는. 그러니까 수시 비중이 줄어들지 않을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재수생들의 기회가 없고요. 만약에 이제 어머님들이 난 내 자아를 찾았어. 다시 대학 가서 못 가는 거예요. 찾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안 가죠. 가끔 내가 호대 가면은 자기도 좀 다시 한번 공부해보시겠다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최소한 얘보다 제가 자격증 근데 이제 그런 길이 없으니까 이제 좀 그런 게 좀 아쉬울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떨어져서 학교를 못 갔을 경우에 걔네들은 그 내신으로 다시 어떤 걸 보거나 뭐 그런 전형이 만들어지겠죠. 만약에 수능이 아예 폐지가 되거나 그렇게 되면 그렇게 가는 거고 수능이 폐지가 안 되고 그냥 지금처럼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로 계속 간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2등급 수준까지 나올 수 있죠. 그럼 2등급 수준의 애들만 지원하기 위해서 걔네들을 대학 앞에 보자 따로 보겠죠. 그러니까 아예 기회를 안 주는 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런 거는 일어나지 않아요. 보통은. 그러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냐? 그럼 대학 가지 마.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뭐 공산당도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럼 그런 거는 그냥 남아 있을 거예요. 다른 형태로. 그래서 이제 예상되는 문제점은 이렇게 되는 거고 실제로 이제 학생부 자체로만 평가할 가능성이 좀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학교 안에서의 이제 선생님들의 위상은 정말 높아지겠죠. 우리는 더욱더
그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아마 이것까지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바른 방향으로 가려면 이거에 대한 교사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도 따로 진행이 아마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점차적인 진행이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말도 안 되게 막 누군가에게 되게 막 잘해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별로 제가 이제 학생 종합전형으로 제가 어서 많이 써보거든요. 근데 저희도 더 좋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100% 완벽할 수는 없는데요. 그냥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좋은 애들의 학생부가 좋기는 해요. 이게 막 최대한 뭐 그렇게 말도 안 되게 만들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말들은 한두 명이 하는 얘기고요. 실제로는 그렇게 노력한 애들이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고요. 옛날처럼 학생부 자체를 신경 안 쓰고 내신만 신경 썼던 세대들이 감당하는 것보다 얘네는 훨씬 대단한 애들이에요. 정말 슈퍼맨이에요. 제가 봐도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이제 진짜 피가 마른다는 게 공부도 해야 되고 공부만 하는 이기적인 엘리트면 되면 안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을 쭉 가는 거죠. 그러니까 봉사도 해야 되고 동아리 하면서 물고기 꼬리도 한 400마리 자르고 그렇게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애들한테 제가 물어보면은 힘든 부분도 있는데 그런 약간의 강제성이 없다면 자기는 정말 그냥 공부만 했을 것 같은데 그게 꼭 좋은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가끔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굉장히 성장하기는 해요. 피곤한데 성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곤은 엄청 피곤해요. 저도 피곤할 정도예요. 그래서 진짜 제일 깔끔한 건 수능 월경이 제일 깔끔한데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보시면 이제 최저등급제 폐지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정도는 수시에서 이제 이걸로 가면 수시는 그냥 무조건 학생부로 가겠다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지금은 남아있는데 이게 완전히 가겠다. 아니면은 폐지를 안 한다라고 치면은 지금은 생각보다 수시에서 등급이 되게 높아요. 최저 등급이. 예를 들면 뭐 서강대 같은 데를 붙였어도 세 과목의 합이 뭐 5가 돼야 된다라든지 그러면은 1등급 하나, 2등급 두 개 떠야 되는 건데 그럼 어차피 공부를 웬만큼 하는 애거든요. 그 기준 자체가 완화가 되겠죠. 뭐 전체가 3등급만 뜨면 다 된다. 이렇게 하면 사실은 누구나 그 정도는 통과할 수 있는 거고 지금의 수시는 논술 전형이든 교과 전형이든 종합 전형이든 최저 자체가 예전보다는 엄청 낮아진 건데 그래도 상당히 어려워요. 얘가 수능을 원래 잘하다가 그날 시험을 조금 못 보면은 겨우 맞출 정도인 거지 못하는 애가 최저를 확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쉬운 건 절대 안 돼. 그건 분명히 더 낮아질 것 같아요. 수능 정시도 그러면 줄어들 거고 쭉 가면은 학교에서 하는 걸로 거의 결정이 된다고 봐야 돼요. 근데 실제로 그 효과는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여기서 태어나서 이런 교육 환경을 잘하는 거는 지 운명이잖아요. 근데 얘가 만약에 제가 봐도 얘가 더 낫거든요. A라는 학생이 얘가 훨씬 뛰어나요. 근데 얘는 그 정도 환경이 안 돼요. 얘는 얘 정도로 뛰어나진 않은데 그냥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고 공부를 열심히 시키면 따라올 정도는 돼요. 그래서 굉장히 미리 많이 주고 물론 얘도 힘들었겠죠. 근데 둘을 놓고 봤을 때 얘가 사실 더 뛰어난 학생인 것 같거든요. 그 얘가 만약에 이런 제도가 없다면 무한 경쟁에 그런 걸로 들어간다면 얘는 거기에서 태어나서 그런 환경이 좋지 않았던 이유로 좋은 대학을 아예 갈 수가 없는 거는 맞잖아요. 거기에 대한 거는 지금 굉장히 잘 가고 있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자기가 뭐 대도시로 가서 큰 학교로 뭐 되게 경쟁적인 학교로 가지 않아도 시골 학교에서 정규등을 하는데 그 아이의 그 퀄리티만 보장이 된다면 얼마든지 좋은 데를 가는 건 지금도 가능해요. 근데 본인이 열심히 하기는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봐도 제가 작년에도 그러니까 서울의대를 포함한 의대가 2개 이상 붙으면 이과에서 걔보다 더 좋은 데를 가기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문과 같은 경우는 서울대, 연대, 고대, 경영, 경제가 가장 높잖아요. 그럼 이걸 3개를 동시에 붙으면 얘보다 좋은 대학에 대한 실적은 나올 수가 없고요. 제가 작년에 둘 다 있었거든요. 그러면 얘네를 보면 제가 커널직을 만약 더 몇백 명을 했으면 얘네들 중에서 얘네가 가장 뛰어난 애냐? 그렇진 않아요. 얘보다 더 머리가 좋고 얘보다 좋은 학교인데 거기서 한 전교 6등 하는 애가 얘보다 훨씬 잘 풀고 더 똑똑하고 사실이에요. 역량 자체도 얘는 수능 영어 100이지만 얘는 탭스가 960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얘가 더 좋은 데를 가는 게 꼭 잘못된 거냐 하는 거죠. 근데 얘가 여기서 잘했으면 얘가 이렇게 못했을까? 아니고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제일 좋은 데를 가는 거에 대한 제도가 보완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 제가 직접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얘가 뛰어나지 않은 애라면 그런 데를 못 가죠. 뛰어난데 얘네랑 비교했을 때 아주 요 정도의 차이라면 얘가 더 좋은 대학을 붙고 있는 건 사실. 그거를 저희처럼 이런 교육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략이라고 하기는 해요. 얘가 만약에
이사를 가가지고 더 막 치열한 고등학교에 들어갔다면 내신을 만점을 못 받았을 거고 또 서울대 경영 못 가겠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얘는 거기 남아있었기 때문에 간 건 확실히 맞아요. 자기도 알아요. 그럼 이제 그런 기회는 확대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내가 너무 더 치열한 경쟁이 있는 공부를 더 많이 시키는 지역에서 더 좋은 정보를 못 주고 있어서 가슴이 아프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에게는 훨씬 더 좋은 기회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 지역에 있는데 역적 느끼신다. 이사를 가셔도 좋다고 얘기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난 도전해보는 게 얘한테는 맞고 나도 실패하더라도 그렇게 해보고 싶다 그럼 그렇게 하셔도 돼요. 기회가 없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반대급부로 대학에서 학교 내신점을 뽑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 학교 내신을 못 맺겠어요. 근데 여기 학교는 공부를 대체적으로 다 열심히 시키고 잘해요. 여기를 뽑으면 안전할 것 같아요. 여기를 뽑기도 해요. 이렇게 섞여요. 한쪽만 절대 뽑는 게 아니고 제가 자주 드리는 얘기지만 티오가 더 많은 거죠. 이 학교에서는 3등까지만 뽑는 거고 이 학교에서는 11등까지 뽑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11등 안에 들어가는 게 여기 상등하는 것보다는 더 어려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애가 그런 안에서 1등을 못하더라도 좋은 그런 분위기에서 다 열심히 하면 욕심이 있어서 하는데 얘가 10등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여기를 가면 전교 1등은 할 수 있는 실력인데 얘는 그럼 놀 것 같다. 그럼 여기가 나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아이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거를 학교를 결정하는 건 사실 고등학교만 중요하거든요. 중학교 때까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럼 그 결정하기 전에 엄마가 정확한 판단 기준을 찾기 위해 노력하셔야 돼요. 그거는 이미 다 느낌이 와요. 학원만 보내보셔도 알 수 있고요. 느낌이 오는데 냉정하게 생각하시지 않는 뿐이에요. 그래서 객관적인 의견을 선생님들한테 구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엄마랑 전혀 달라요. 근데 선생님들이 그거를 독서를 퍼붓진 않거든요. 얘 정말 수학머리가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엄마가 사실 해보면 알 수 있죠. 믿고 싶지 않지만. 근데 꼭 수학을 좋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수학을 다 맞춰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너가 그 정도는 아니지만 노력해서 맞을 수 있다가 애가 받아들여지면 그게 꼭 나쁜 건가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걔는 그 인생에서 더 중요한 의미를 충분히 찾을 수 있어요. 그거 말고 다른 게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가시화시키지 않고 묻어두잖아요. 그게 스트레스는 계속 있어요. 하면서도 늘 불안해하죠. 엄마가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한 번 망치면 처음 듣다가 좀 나아지면 근데 그게 표면적으로 변하는 거지 본질은 항상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받아들이게 연습시키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받으면 가는 거고 아니면 또 다른 길을 찾으면 되죠. 자연이 가까이 있는 학교를 가셔도 되고 정말 좋은 대안이 다 있어요. 진짜 이사 가시는 거 아빠가 지방으로 발령 받은 옛날에 막 걱정하시잖아요. 그 찬스가 될 수 있죠. 그렇게 활용하시는 방법도 좋아요. 그래서 지금 쭉 이렇게 가면은 정시가 약화될 거고 수시 정시가 통합 방향으로 가겠다라고도 지금 공약에서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거의 외국처럼 그 학점 집회하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어떤 서류들을 마련을 한 다음에 인터뷰를 보는 방식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가장 크고요. 거의 전 세계 입시는 거의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세계적인 흐름을 아예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계속 그렇게 가고 있는 거고 외국하고 다른 게 지금 입학과정과는 다른 게 우리나라가 예체능을 별로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공부가 일정 이상 진행이 됐을 때 그 이후에 그런 같이 어우러질 수 있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전체적인 그런 걸 이겨낼 수 있는 거를 공부로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운동을 끝까지 한번 해봤느냐. 근데 거기서 없는 건 무조건 있어요. 어머님들도 다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그렇게 가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정서적으로 거기까지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그거 자체가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거를 뭐 예체능 악기를 하거나 뭐 어려운 운동을 아이스하키를 하고 이러면 이제 그거가 다 비용으로 책정이 되니까 그러면 또 이게 소득에 대한 부분이 또 문제가 불거지기 때문에 못 건드리는 거거든요. 예체능 부분을.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죠. 왜냐하면 외국에서는 그런 교육을 사교육으로 하지 않고 거의 다 학교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나라는 공교육 안에서 뭐 방과후 같은 게 있어도 따로 다 비용을 내고 그렇게 하는데 외국은 그거를 이제 학교에서 거의 무상으로 다 해버리죠. 졸업할 때까지 그냥 바이올린 하면 얘가 끝까지 그걸 하게 되고 오케스트라 그렇게 가는데 우리나라는 오케스트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죠? 학원에서 미리 피아노 하면서 바이올린을 하고 있다가 경쟁을 해서 거기서 발탁이 돼야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엄마가 따로 안 시키면 오케스트라 합격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도상 안에서. 그러니까 그거가 만약에 거기까지가 된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는 예체능도 보겠죠. 근데 지금 우리는 예체능까지 안 보고 봉사나 뭐 학교 안에서 하는 동아리나 이런 정도로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외국에서는 진짜 그 수업 딱 끝나면은 다 봉사를 하러 이렇게 가잖아요. 우리나라는 그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애가 봉사나 이런 걸 하려면 엄마가 또 뭔가를 커넥션을 갖고 해야 되니까 그것도 대학에서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많이 평가하던 시대에서 지금 또 안 하고 있는 시대로 가고요. 그 학생 종합전형도 사실은 예전에는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애들이 밖에서 하는 그런 대외 활동이나 이런 거를 정리해서 서류로 제출을 했었어요. 정말 이만한 책으로 묶어가지고 심지어 출판도 막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를 계속 줄여서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아예 안 보겠다라고 거의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게 될 거예요. 예전에 냈던 거 거의 못 내고 뭐 소논문 이런 거 아예 안 되고 그냥 학교에서 하는 활동만. 쉽게 얘기하면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다 생각해 보시면 학교 활동 되게 열심히 하는데 걔가 탑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시죠? 학원 레벨은 얘가 높고 해요, 잘하는데 거기 학교에서 하는 도서관 다 이용하고 방과후 다 하면서 그런 애들을 뽑겠다는 얘기거든요. 느낌 오세요?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어느 정도 되면서 대학에서 면접이나 이런 걸 볼 때 그 심화는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더 어렵죠. 더 어렵죠. 하나를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대신에 이제 그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일정 수준까지 도달이 됐을 때 더 오버하는 건 분명히 줄어들 거예요. 그럼 그거가 좀 나아지니까 또 할 수가 있겠죠. 자, 보시면 그러면 선생님 네. 종합전형에서 네. 봉사라는 부분이나 한다라고 네. 했을 때 여태까지 보면 내가 만약에 무대를 갔다 네. 봉사도 그쪽과 꼭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네. 하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상관이 왜냐면 의대 봉사를 하려면 엄마 아빠가 병원에 줄이 있어야 돼. 또 되게 치열해가지고 엄청 일찍 신청을 해야 되고 막 그래서 그거 의대를 하고 의대 봉사 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지금 연관성이 좀 떨어져서 연관성이 전혀 없어도 내가 어느 정도 그냥 봉사하고 싶어서 하지 꾸준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봉사와 문항을 보는 이유는 공부 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얘가 어떤 앤지가 보고 싶은 거지 꼭 그게 관련된 게 있으면 좋을 수도 있고 없다고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봉사를 신청하면 너무 치열해요. 치열해서 맞아요. 다른 것들도 다 거의 다 그렇죠. 여태까지 들어봤던 얘기는 네. 내가 이과쪽에 가서 이과쪽에 관련된 생명과 그런 건 다 동아리로 하면 돼요. 봉사로 안 하셔도 돼요. 봉사로 그 전공 연결하기 되게 사회복지과 이런 데 아닌 이상 연결하기가 힘들고요. 보통 그런 거는 학교에서 하는 동아리 활동으로 거의 해요. 동아리도 앞에서 동아리는 대학보다 잘 힘들죠. 면접을 3학년 언니 오빠들이 엄청 치열하게 장난 아니에요. 거의 입학사정만 하는데 저는. 그래서 요번에 바뀌면 그게 문제되지 않나. 근데 아마 그런 거는 더 강화가 되겠죠? 오히려 학교에서 근데 그러니까 동아리를 더 활성화시킬 수가 있겠지,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다른 것보다 그런 게 너무 대입에서 중요해지면은 학교 측에서도 대학을 잘 보내면 좋은 고등학교잖아요. 그러면 동아리를 뭐 경제 동아리를 하나만 만들면 치열하니까 들어가기 힘든데 경제 동아리 5개 만들 수 있다. 아니면은 그 가입 조건이나 이런 거를 누구나 개설할 수 있게끔 해줘버리면은 자기가 경제에서 자기는 미시경제에 관심 있어. 그럼 미시경제 동아리를 만들 수 있는 거고 뭐 그렇게 가야겠죠. 그럼 학교 안에서 외국처럼 막 진짜 뭐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이 엄청 활성화가 될 가능성이 커요. 지금은 그 치열한 이유가 동아리 숫자에 비해서 애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리고 확대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혹시 중학생, 초등학생 어머님들 많이 계신가요? 네, 이렇게 계시죠. 준비하고 계실 수도 있죠. 그러면 준비할 필요 없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준비하시면 돼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네. 네? 국제중학교? 국제고도 지금 폐지 수준으로 갈 거기 때문에 국제중학교가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면은 국제중은 또 국제중 나름대로 메리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뭐 특별히 영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특목 중이나 고가 갖는 가장 큰 메리트는 하나밖에 없어요. 구성원이에요, 그냥. 그거는 사실 아이가 뛰어나다고 하면 학원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물론 학교랑은 다르겠지만 예, 그러니까 공약 자체는 중학교까지는 지금 나온 건 아닌데 국제고가 폐지가 되면 국제중의 존재 이유는 크지 않지 않을까요? 예. 워낙 그것도 좀 많고 그래서 그럴 수는 있어요. 이제 근데 영어 교육을 전체적으로 확대하겠다 이런 의지는 지금 거의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가 대입에 뭐 몰입되어 있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자사고나 외고를 폐지하려는 수준의 이유가 가장 큰 게 설립 취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과학고랑 영재학교 같은 경우도 의대를 못 쓰게 하는 학교가 많잖아요. 의대를 보내려고 여기를 보내는 게 아니라 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보내는 건데 다 의대를 가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이제 계속 그렇게 얘기가 나온 건데, 지금 국제고랑 외고는 거의 사실상 뭐 거의 입시 준비. 근데 실제로는요, 저도 이제 뭐 대원이나 여기 있다가 전학을 간 애들이고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제가 일요일날 상담했던 애가 대원외고 다녔다가 지금은 일반고를 다녀야 했는데, 일반고 공부 잘하는 학교긴 해요. 걔가 쌤 뉴스에서 봤는데 없어진 거 맞아요? 이러는 거여서 자기는 좋대요. 자기 나왔으니까. 왜 그랬더니 자기는 거기서 느낌이 안 돼. 걔가 참, 그러니까 사실 탑 외고를 다녔었거든요. 그냥 일반 외고도 아니고 되게 좋은 데를 다녔는데, 어떤 식이냐면 하나고도 그렇고 대원도 그렇고 용이 다 마찬가지인데, 약간 수능은 니들이 알아서 준비하라 해요. 학교에서는 뭘 하냐면 정말 말 그대로 그 토론식 수업 있죠. 선생님들이 이제 초등학교랑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별로 맨날 그런 프로젝트 수업이 나와서 맨날 집에서 PPT 만들고, 그 완전 도사예요. 되게 잘 만들고 발표 이런 걸 쭉 수업을 하는데, 사실 그걸로 하는 이유가 수시에서 학생부 때문에 하는 게 가장 커요. 근데 이제 수시 학생부를 그렇게 만들어 놔도요, 내신이 안 좋잖아요. 내신 따기 어려우니까. 그러면 그거를 전체가 다 하는, 예를 들어 대원외고 전체가 다 하는 거예요, 활동을. 근데 대원외고 전체가 설득될 수 없잖아요. 그럼 다 한 다음에 내신 성적이 좋은 애가 일부 있겠죠. 10%면 10%, 15%면 15%. 여기까지만 수시원서 쓰고 얘네는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얘네는 수능 준비를 못했죠, 학교에서. 재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외고가 딱 그 구조거든요. 걔는 사실 10% 정도 안에 들었던 애인데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학교에서 수학을 막 깊게 하기도 힘들고, 맨날 프랑스어 막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막 남자 명사, 여자 명사 이런 거 맨날 외워야 되고 단위수 높으니까.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걔는 이과로 전향을 하면서 바뀐 케이스긴 한데, 어쨌건 간에 이제 그런 식으로 가고, 하나고 같은 경우도 수능을 따로 많이 준비를 안 해요. 근데 이제 수능을 좋을 만한 애들을 다 뽑을 수도 없거든요. 왜냐면 시험 자체가 내신으로 보잖아요. 그럼 이제 국영수가 다 우수한지 내신만 갖고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그 중에서 수능도 다 좋을 것 같은데 별로 안 그렇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살린 애들만 살리고, 이제 또 밖에서는 다 알아주니까 그 골마 터져가는 부분이 있어요. 외고랑 국제고는 말만 문제고 진짜 좀 그런 학교들이 많고, 실제로 제가 국제고 다니면서 몇 명인데 걔네들이 수학이 모의고사 성적으로 한 80점대가 나오면요, 자기 학교에서 전교에서 10등, 20등을 해요. 수학만 갖고. 그 정도 잘은 없는 거예요. 여기 근처에 있는 일반고들도 훨씬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미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할 말이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학교는 좋은 학교대로, 외국 국제고 중에서 레벨이 떨어진 학교는 또 그 학교대로 고민이 똑같이 있는데, 내신이 안 나오니까 수시가 7, 80% 나오는 구조에서 내신이 안 나오면 정시로밖에 갈 수가 없는데, 수능 대비를 하려고 하면 또 그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렇게 갈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일반고들이 이제 지역별로 형성이 되겠죠. 예전처럼 일반고 안에서 레벨 차이가 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이제 그런 것까지 기사가 돼서 나오진 않았는데, 일반고 전성 시대가 많이 온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지역 차이가 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으로 더 몰리느냐, 아니면 실제로 후보자들 선택을 하는 게 내신 따기 좋은 학교로 가느냐, 분명히 양분화가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다 평준화가 돼요. 쉽게 얘기하면 내신 따기 좋을 것 같아서 탑 학교가 있고 쫙 이렇게 서열이 돼 있었는데, 1순위 피하고 2순위 피하고 3순위 가서 3순위 좋은 학교 짱 걸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다 똑같아요. 일반고의 상향 평준화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거는 실효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일반고 전환 싹 시켜버리면 어차피 외국 국제고 갈 만한 정도 애들이 일반고를 가서 걔네들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면 이게 전체적인 수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지금 일반고가 파행으로 가고 있는 이유가, 열심히 할 수 있는 애들이 싹 빠지고 나머지 애들을 데리고 수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오는 게 지금 사실은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전체적으로 그렇게 갈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공감이 안 되는 내용일 수 있는데, 정말 뛰어난 애들은 사실 좀 다르거든요. 걔네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다른 거 말고요, 딱 공부만 놓고 봤을 때 정말 우울해요. 정말 배울 내용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한숨이 나오는, 친구가 있으니까 가기는 가는데 너무 이제
거기에서 힘든 애들이 많아요. 그럼 걔네들을 위한 학교는 진짜 없는 게 맞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소활성 교육에 대한 부재 부분에 대한 여전히 논란이 남아있는데 이게 다수는 아니거든요. 다수는 아니고 소수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존중을 어디까지 해주냐는 정책적으로는 결정이 나겠죠. 그래서 지금 남기고자 하는 거는 뭐 마이스터고 쉽게 얘기하면 실업고 그런 특성화된 거지 뭐 로봇고 이런 거는 다 남기고 나머지 자사고나 외고나 국제고처럼 뚜렷한 설립 취지에 맞게 가지 못하고 있고 입시를 대비하는 정도의 좋은 학교 정도로 남아있는 학교들을 평준화시키겠다 이게 지금 목표라서 아마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좀 그렇게 될 것도 같고 영재학교 정도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과는 여전히 영재학교 남을 건데 이제 문이과 통합이면서 이게 어떻게 될 건지를 7월 지나봐야지 알기 때문에 준비하던 부분이 있으시면 그냥 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나중에 이제 대학별고사가 강화가 되면 논술이 아니더라도 면접이나 나머지 다른 부분으로 분명히 재평가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외고를 가든 국제고를 가든 뭐 과학고나 영재학교를 준비를 하는 자사고를 준비하는 학생이든 거기서 하는 공부 자체에 초점을 맞추시고요. 정책에 초점을 안 맞추시면 돼요. 이럴 때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시면은 더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 결정을 할 때 그냥 따져서 하시면 돼요. 얘가 대학을 가는 정도의 허리는 그때쯤 되면 다 나와요. 미리 안 나오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거 굳이 맞추실 필요 없으세요. 그리고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당연히 반발하겠죠.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가 다녔던 고등학교 옛날에는 되게 시험 박수 쳐서 좋은 학교였는데 한 20년 지나고 나니까 다 평준화돼가지고 내 후배들이 그렇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런 학교는 지금도 전국에 깔렸어요. 그건 큰 문제가 안 될 가능성이 크고 단기적 문제로밖에 안 갈 거고 이제 교육기회 제한이나 소활성 교육의 부재 이 부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잘하는 소수에 대한 부분이 남을 수 있는 거고 대신에 학업 성적이 하향 표준화될 가능성은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효과는 질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배적으로 오히려 반대죠. 그러니까 잘하는 학교는 또 그대로 남을 건데 일반고 안에서 또 그 서열이 매겨지면서 그렇게 되지 않나. 외고랑 특목고랑 이름으로만 안 되어 있는 거지 일반고 안에서도 여전히 지금도 다 차이가 나죠. 그런 거는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없게 하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고교 내신, 지금 이게 지금 가장 이슈 중에 또 하나예요. 내신이 절대평가로 가버리면 지금 수능 절대평가로 가죠? 내신 절대평가로 가죠? 그럼 이제 이게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이거거든요. 대학에서 알아서 하라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우리는 일단 여기까지만 애들을 너무 카테고리화 시키지 않을 터이니 뽑을 때 너네 마음에 드는 애들을 알아서 뽑아봐라 이럴 수가 있어요. 쉽게. 그리고 대학 같은 경우도 지금 정책적으로 약간 지방에 있는 학교들을 좀 육성시키려는 게 되게 강하거든요. 서열화가 더 지금 이렇게 된 거는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이 아주 오랫동안 지속됐기 때문이에요. 예전 어머님도 생각해보시면 지방에서 고등학교 나와서 계시겠지만 지방 명문고 공부를 정말 잘했거든요. 그리고 지방 명문대로 많이 갔죠. 근데 그 학교들이 지금 사실 거의 지방대로 전락을 한 상태거든요. 균형 발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지 않아요. 이게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교육이 중요한 나라에서는 그것 때문에 부동산도 움직이고 모든 게 다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약간 예전처럼 어느 정도의 균형이 없는 상태의 균형이 맞춰졌던 상태에서 완전히 깨진 상태로 가고 있어요. 거의 다 서울로 다 몰리고 서울 안에서 특정 지역으로 몰리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대학을 살리지 못하면 이거는 바꿀 수가 없겠다라는 게 판단이에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학교들의 지금 의대나 이런 것도 조금씩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거점을 좀 지역화 시키려는 경향이 되게 두드러지고 있거든요. 그 살아나치는 미지수예요, 사실. 살아나치는 미지수인 부분이 좀 크고요. 대신에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서 월급을 받아가지고 윤택한 삶을 누리기가 힘들겠다라고 판단한 젊은 세대들이 대학생들 애들도 좀 많이 그렇거든요. 예전에는 지방 발령이 나면은 어떻게든 안 하려고 했던 애들이 지방에서 오히려 1, 2년 근무를 해보니까 훨씬 쾌적하고 집값도 더 싸고 여기가 더 좋아 이렇게 느끼는 세대가 되게 많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젊은 세대들이. 그래서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만약 사회 전체가 변하게 되면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5년 안에 해결될 문제는 절대 아니고 아마 정부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할 거기 때문에 내 임기가 끝나도 뒤에 이렇게 가겠다. 만약에 그리고 이게 정책적 호응을 많이 받으면
비슷한 사상을 가진 사람이 또 다음 대통령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어서 쭉 갈 수가 있다고 저는 봐요. 교육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그 정책 기관도 대통령이 바뀌어도 계속 연결될 수 이런 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교육위원회도 그런 관점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평가와 도입도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성적표 불리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등급인데 이걸 학교마다 다 이렇게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학교에서 내신 따기가 어렵다 하면 이제 학생 또는 학부모 반발이 엄청날 거예요. 선생님들이 아무리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대학 못 가면 책임질 거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절대평가로 가면 이제 다 그렇게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대학에서는 당연히 대학별 고사를 늘리겠죠. 그냥 면접밖에 안 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면접의 포인트는 당연히 독서예요. 무조건 독서예요, 독서. 어떤 방향으로 가도 자기가 그 단편적인 거 말고 더 알아야 돼요. 모든 부분에서. 그래서 독서 학원을 보내 이런 얘기가 아니고 어른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뭐 사회에서 어떤 부분을 배우면 그거에 대해서 그 판트를 깊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깊게 들어갈 수 없게끔 너무 제도상으로 1, 2등이 중요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시간 투자를 할 수 없었는데 앞으로 그게 아니게 되면 할 수 있게 돼요. 그거를 신경 쓰셔야 돼요. 어머님들이 도서관을 맨날 가셔야 돼요. 도서관. 딴 데 가지 마시고 백화점이라도 가지 마시고 도서관에 가셔야 돼요. 사주는 걸로 절대 다 못해요. 한계가 있어요. 더 빌리셔야 돼요. 도서관을 이사 갈 때도 도서관이 옆에 있는 이런 데 가셔야 돼요. 학교 보조하시고 도서관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반납을 몇 분이나 할수나 이런 걸 보셔야 돼요. 그게 거의 제가 가장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특히 동생이 있다면. 그래서 그냥 면접에서만 떨어졌다 이렇게 하는 애들 많이 보셨죠? 고등학교 면접 이렇게 할 때 다 그거예요. 공부는 잘하는데 그거가 안 되는 애들. 그러니까 베이스가 약한 거예요. 항상. 그래서 시험으로만 커버할 수 있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그냥 물어봤을 때 영어학원 시험도 쫙 이렇게 푸는 거 잘하는데 예를 들면은 너 그 주제에 대해서 한번 글 한번 써. 깊이가 다르잖아요. 그 영어 스킬하고는 다른데 그거를 평가를 할 가능성이 지금 엄청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학 입장에서도 좋죠. 그렇죠. 수능하고 내신을 다 저렇게 막아놓으면 대학에서는 자율권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협업이 잘 되면 대학도 좋은 애들 뽑을 수가 있고요. 고교 교육도 정상화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사교육 시장은 자연스럽게 조금 줄어들겠죠. 이게 지속이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면. 그러면 엄마들이 해야 될 거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준비예요. 점수화 시킬 수 있는 부분 말고 그거는 그 근본적인 게 되면 점수화 시킬 수 없지 않아요. 당연히 시킬 수 있어요. 시험 대비는 그때 하면 되는 거예요. 시험 대비를 미리 하는 거는 제일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시험 대비는 항상 시험을 친다고 발표가 나기 그 전에 하시면 되고요. 깊이 공부를 한 다음에 내신 그 난이도랑 상관없이 시험 대비라는 건 난이도에 맞추는 거거든요. 난이도랑 상관없이 시간을 가장 길게 확보해서 가장 어려운 수준까지 우리 애를 어떻게 하면 거기까지 도달하게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시면 시험은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항상 반대예요. 시험 대비를 막 하다 보면 저절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갈 거란 얘기예요. 지금 모든 정책이. 그래서 지금 고교학점대가 하지슈죠. 제일 지금 특이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솔직히 이게 좀 되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심한 게 뭐냐면 애들이 듣고 싶은 과목을 지금 선택할 수가 없어요. 선택할 수 없는 게 지금도 고르긴 하거든요. 뭐 지구과학을 할지 화학을 할지 두 과목 중에 골라라 이런 걸 다 써서 내요. 사탐 과목도 고르거든요. 근데 그 고를 때의 기준이 자기의 선호도가 아니고요. 인원수 많은 걸 골라야 돼요. 등급 때문에. 예를 들면은 만약에 화학 2를 전교에서 5반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이과반이 5반이에요. 5반이 150명이라고 해요. 평균적으로. 그럼 150명 중에서 100명이 화투를 들어요. 그리고 50명이 집투를 들어요. 그럼 집투는 선택할 수 없어요. 50 곱하기 4 몇 등이죠? 2등이죠. 1등급 나오려면 지구과학2는 2등까지만 1등급이 3등부터는 2등급이에요. 그럼 누가 무서워서 할 수가 없죠. 실제로도 제가 지금 수능 과목에서도 투과목이 지금 너무 문제가 돼요. 서울대 가서 투과목 필수인데 올해 지금 기현상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생투를 보통 다 선택을 해요. 애들이 생물을 제일 좋아해서가 아니고 생투를 제일 많이 선택을 하거든요. 물리를 잘해도 생투를 선택하고 화학 올림피아드 주시면 생투 선택해요. 심지어는 화올인데 화투가 인원이 너무 적어서 그러면 그 생투
반에서 1타 강사들이 만약에 강의를 이 정도 인원을 만약에 한 10반을 개설을 하는데 한 2반 정도 줄어든 정도. 한 80%가 없어졌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애들이 이 입시에 이제 너무 이렇게 이미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 작년, 재작년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리고 극상위권 애들은 사실 그 계산이 나오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면 투과목을 선택했는데 인원이 적어서 이게 등급 1등급이 안 나와버리면 의대 최저도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수예요. 그 누가 해요? 무서워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없애고자 생투를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애들도 있고요. 뭐 그러니까 그런 시기여서 지금 고교학점제로 가면은 좋아하는 걸 하자. 그러면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거를 뭐 인원수가 너무 적어도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해주겠다. 그 안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이기는 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시범학교들이 있어요. 시범학교가 인천에 어떤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가 실적이 지금 되게 잘 나왔거든요. 첫 학교로 거의 지정이 돼가지고 했는데 애들이 지가 좋아하는 과목들을 다 들은 거예요. 만약에 뭐 생물학과를 가고 싶은 애가 생물이랑 관련된 과목을 쭉 하면 그 교과목에서 들은 것들에 대한 어떤 학생부가 잘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입시 실적이 엄청 70% 이상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미 한번 돌린 상태여서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 대신 그러면 일자리를 만들 수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하면 교사 수급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교사들을 기간제 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정규직으로 더 돌려주고 이미 그거를 시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정규직으로 이미 일부 돌렸잖아요. 그럼 일자리를 창출을 하면서 그쪽으로 강화를 시키고 교육 쪽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고교학점제라면 선생님이 엄청 많이 필요하거든요. 인기 과목에 몰릴 수가 있고 그런데 그거랑 상관없이 인원이 적어도 개설을 해준다든지 그 선생님한테 보장만 해주면 상관이 없잖아요. 인원수대로 뭐 학원처럼 받고 이런 게 아닐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은 가능성이 있죠. 상당히 좋아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그 대학처럼 기본 과목은 다 듣는데 우리도 해왔잖아요. 그 전공 선택 과목까지는 하고 나머지 교양 선택 과목처럼 추가로 들을 수 있게끔 하고 더 들을 수 있으면 더 듣는 거. 약간 그런 식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큰데 좋죠. 애들이 좋아할 것 같기는 해요. 거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학생부를 지금 꾸미려고 해도 예를 들어서 본인이 좋아하는 걸 선택적으로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학생부 내용을 자기가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 화학을 좋아하는데 화학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동아리 말고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고교 종합 전형으로 다 애들을 뽑는 상황인데 지금도 되게 비율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답답함이 있죠. 자기 걸 보여줄 수도 없고 외부 활동을 제출도 할 수 없는데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없어요. 그나마도 동아리가 치열하니까 못 들어가요. 그럼 그게 끝이에요. 그 경실을 나갈 수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 막혀있는 걸 열어주게 학종시대를 열려면 이게 같이 사실은 되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뭐 역사 좋아하는 역사를 좀 더 이런 상황이 되겠죠. 국영수를 기본으로 깔고 정책적으로 보면은 좀 이상적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의 반발이 있을지 이런 것들은 이제 실행을 해봐야지 될 문제고요. 이제 대입이 필요한 과목이 아닌 거는 이럴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한 수 아래의 생각이고 제가 저처럼 이 입시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입이 필요한 과목이 뭐 국영수가 위주라고 치고 수학, 뭐 과학이 위주라고 치면은 그거 말고 항상 극상이 좋은 대학을 갈 때는 남들이 다 하는 거 말고 뭐가 더 있어야 돼요. 얘가 공부를 되게 잘하는데 축구가 VIP예요. 축구가 MVP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체력이 되는 애잖아요. 그렇죠? 의대 의사 어머님도 계실 수 있지만 체력이 제일 중요하죠. 밤을 계속 새야 되잖아요. 근데 애가 축구가 1등이에요, 전국 1등. 뽑고 싶지 않나요? 그게 매력적인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예쁜데 막 자꾸 막 넘어지면 좀 귀여운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살짝 뭐 하나가 이렇게 좀 특이한 게 있는 게 좋아요. 너무 잘한 건축인데 막 건축으로 준비가 다 되는 거는 힘들잖아요. 근데 얘가 미술을 너무 좋아하네. 그럼 미술, 건축은 미술하고 사실 관계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 포인트를 할 수 있는 게 꼭 주요 과목은 아니거든요. 태권도를 잘하려면 태권도로 가도 되고요. 줄넘기를 잘하려면 고3인데 줄넘기 인증을 끝까지 가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준비를 많이 시켜요, 실제로. 근데 그걸 제가 정하는 게 아니고 아이랑 얘기를 하다가 지가 좋아하는 것 중에서 그렇게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이걸 완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죠. 장래희망 같은 거랑 다 연결을 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이거를 모르는 애들만 국영수 위주로 그걸 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잘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어머니들 얘기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골고루 잘하는 거가 어느 정도 기본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덕후가 돼야 돼요. 하나에 대해서. 근데 기업에서 요구하는 게 사실 그거거든요, 요즘에.
그게 IT 기업 같은 데서 강의하는 거를 다 이렇게 제가 유튜브 같은 데서 보면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덕후주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 제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얘가 그게 별로여도 블로그를 너무 좋아하면은 그걸 하고 싶은데 고등학교 때 못하는 것 뿐이잖아요. 얘가 뭐 예를 들어서 양궁을 좋아할 수 있잖아요. 어렸을 때 다른 애들 다 못하는데 그냥 활을 되게 잘 쓸 수도 있거든요. 네, 특종도 상관없어요. 뭐든지. 그러면은 걔는 조작 능력이 되게 좋은 거니까 막 접는 걸 잘하면은 그쪽으로 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그 공부를 하면서 종이 접기를 해가지고 조그맣게 전시를 열었어요. 매력적이죠, 완전히. 그럼 그거를 어떤 기업에서 디자인이나 이런 거를 다 성립할 수 있는 애가 있고 공부하는 사람 당연히 얘를 뽑거든요.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예. 그쵸. 멀티도 가능한데 멀티보다도 기본적인 소양이 인성까지 쫙 잘 갖추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얘가 잘하는 거. 근데 이게 지금까지는 말만 이렇게 하고 제도적으로 사실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컴퓨터를 너무 좋아하는 애가 컴퓨터 특기를 살리기는 어려워요. 고등학교 때. 왜냐하면 교과목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화학을 좋아하면 제가 화학으로 살리는데 컴퓨터를 좋아하는 애면은 걔하고 고등학교 3년 내내 컴퓨터 자격증 따거나 이렇게 하면 성적이 떨어져요. 그러면 어차피 성적 때문에 이게 학교를 못 가거든요. 그러면 포기를 하는 거죠. 정보처리에서 이런 걸 딸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근데 걔가 이걸 하면은 서울권을 다 그냥 갈 수 있는데 이걸 안 하면 서울권을 못 가겠다. 그럴 때는 하죠. 성적이 좋다 못해요. 거의. 그러니까 정보 쪽으로 가는 IT 쪽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애들은 가면은 과학고에서 그쪽으로 막 그것만 하는 애들 아니면 다 실업계 고등학교밖에 없어요. 일반고에서 제가 한 명 준비해봤어요. 되게 특이한 케이스. 자기 빼고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걔가. 과학고 배우면 명작교 한두 명 있고 전부 다 이제 그냥 고등학교에서 연결되어 있는 학교들, 전자고등학교 이런 애들밖에 없다 그랬었거든요. 그런 정도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는 구조로 가게 될 가능성이 커요. 전 교환수급은 그게 해결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기사가 된 건 아닌데 의지가 있다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요게 국가교육위원회가 지금 그 중장기 교육 정책을 가겠다. 교육청이랑 이제 교육부랑 지금 이게 만약에 이제 지금 내년 올해인가 지금 그 교육감 선거를 만약 치르게 되면 지금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많거든요. 만약에 보수 성향들이 자리 잡으면 또 갈등이 일어날 거고 아마도 비슷하게 가게 될 가능성도 커 보여요. 이게 직선제 된 지가 10년밖에 안 됐거든요. 실제로 2007년에 부산에서 제일 먼저 직선제로 나왔고 그 다음에 2010년 돼서 전국단을 다 뽑았으니까 지금 7년 정도밖에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적어서 뭐 교육청 영재원 이런 거 몇 개밖에 없어서 아마 지금 문재인 정부 쪽은 거의 교육청 쪽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시기예요. 교육부에 그래서 교육부 장관도 뭐 없을 때 이런 얘기 처음 했던 게 그 교육부가 어떻게 보면 정권하고 정치적인 힘하고 관계가 있는 거고 교육청은 그 관할에서 행정적으로 실제로 해야 되는 기관인데 여기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거라서 지방자치제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육청 쪽으로 넘기게 되면은 교육청에서 이제 그 학교나 뭐 혁신학교나 이런 거 지금 학원은 있지만 반응이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우리나라는 원래 창의성 교육, 혁신 교육 이런 거 다 실패해요 거의 다. 왜냐면 이거 성적이 안 나와요. 여기 성적이 안 나오는데 만약에 대입제를 저렇게 바꿔버리잖아요. 그럼 저렇게 하는 애들이 대입 실적이 좋아지면 무조건 성공해요. 그러니까 아마 그걸 성공을 시키려면 머리가 돌아간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대입이랑 연결되면 다 하죠. 근데 만약 이걸 했는데 애가 막 과학산달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막 계속 했어요. 방과후를 6년간 했어요. 근데 이걸로 대학을 막 좋은 데를 가요. 하겠죠. 근데 이걸 했더니 성적이 수학성적이 떨어져요. 다 하겠죠. 그럼 이제 실패하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그래서 창의적 교육이 자리를 못 잡는 이유가 창의적이면 이제 공부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굉장히 창의적인 애들이 적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규범이 높은 애들이에요. 창의적인 애들은 다른 답변이나 이런 걸 원하는데 점수가 다 감점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잘 안 된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은 같이 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큰 판이에요. 이게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그래서 동생들이 있거나 아이가 어리시면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성공을 하실 거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베이직하게 하셔야 돼요. 그게 답이에요. 저도 사실 컨설팅을 하면서 뭐 다른 데는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트렌드가 있어요. 그 트렌드를 쫓아오는 데들은 트렌드가 바뀌면 다 망해요.
보시면 여기 상점 맨날 바뀌죠. 저기 또 바뀌죠. 복집에서. 지금 건물 안에서도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음식점이나 이런 데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게 조금만 매출을 못 내면 임대료를 낼 수가 없거든요. 그 구조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원래. 근데 이게 오래 가려면 무조건 핵심적인 거를 잡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국영수를 생각했을 때 국어면 얘가 그냥 글을 읽고 어려운 글이라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독해력이 있으면 돼요. 그럼 그 독해력으로 가려면 당장에 얘가 독해가 안 된다면 어휘의 문제일 수 있고 어휘가 문제가 되는 게 뭐 독서량이 부족인데 독서량도 결국은 어휘가 안 되니까 더 이렇게 그렇게 다 맞물려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거에서 맨 첫 출발점부터 진도를 상관하지 마시고 진도가 상관이 있고 너무 많이 조급하시면 제가 늘 얘기하는 방법인데 그냥 수업을 단기적으로 많이 하시면 돼요. 뭐라도. 선생님이 더우시든 엄마가 계속 옆에서 같이 하든지 아니면 아이가 다른 거를 다 여러 가지 끊고 그것만 많이 할 수 있게 시간을 주시든지 해서 단기적으로 회복할 시간을 주셔야 돼요. 그게 회복이 안 되잖아요. 조금씩 해도 하나도 안 늘어요. 생각해보세요. 뭘 조금씩 해서 성장되는 거 보셨어요? 조금씩 할 때는 되고 나서 유지해야 돼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항상 뭘 할 때. 수영을 얘가 주일에씩 계속 찔끔찔끔 안 늘거든요. 여름에 주3회를 보면서 저녁까지 깔끔하게 떼고 그 다음에 한 두세 번씩 하다가 그 다음에 한 번씩 하면 얘는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운동만 갖고 봐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짜시는 게 좋아요. 이런 거를 커리를 다 엎어버리시고 다시 하셔도 항상 얘가 단어를 계속 안 외워서 영어가 계속 안 늘어요. 그러면은 듣기 정말 조금 하고 스피킹 조금 한 다음에 리딩을 한 90%를 해요. 그냥 방학 내내. 독해서 한 5권 가지고 거기 있는 거 계속 다시 읽고 해석하고 연습하고 그 책 더러워지면 똑같은 책 또 사서 한 번 더 하고 그러면 거기 있는 단어를 지겨워서라도 외워지거든요. 그렇게 한 5권 떼잖아요. 그 다음부터 잘해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안 하니까 계속 똑같은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정책의 변화가 있을 때는 딱 그 시점에서 국어, 영어, 수학만 딱 놓고 봤을 때 이게 베이스가 되어 있고 잘 나오고 어느 정도까지만 하면 되면 그 다음에 다른 활동을 필요한 거 더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방학 동안에. 다 하지 마시고 다 안 한다고 아무 일도 안 생겨요. 초등학교 4학년이 피아노 안 치면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미술 안 해도 아무 일도 안 생기고요. 설사 수학학원은 좀 안 다닌다고 아무 일도 안 생겨요. 국어도 마찬가지. 그 국어학원 다닐 시간에 얘가 방학 동안에 200권 책을 읽잖아요. 다시 태어나요. 쉽게 얘기하면 아무것도 학원 안 가도 도서관만 엄마랑 가도 얘가 싫어하지 않죠. 얘가 뭐 젤리 좀 싸서 가시면 돼요. 초등학생이든 뭐 중학생이든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학년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만 생각하세요. 수학의 진도가 너무 느리면 수학 진도만 그냥 방학 내내 그냥 하시는 거예요. 중학생이에요. 다른 과학을 좀 안 한다? 상관없어요. 수학 하고 나면 충분히 되거든요. 순서를 다시 정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공명수에서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은 그걸 먼저 하시고 근데 전 과목에 걸쳐 있는 게 국어니까 국어가 전반적으로 문제다. 근데 이건 지금 현재 입시도 지금 국어랑 사실 탐구를 거의 갈리거든요. 영어는 그냥 완전 자기고사야 됐고 점점 그게 간다고 치면은 면접이든 글 쓰는 거든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글이나 말로 표현할 수 없으면 안 되는 시대로 분명히 가요. 그래서 외국도 다 그런 논술점을 보거나 이렇게 가는 게 지금은 논술을 폐지하는 이유가 공교육 안에서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폐지로 가는 거지만 이게 정책적으로 자리를 잡잖아요. 말로 하든 글로 하든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증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말로 하는 거 안 믿잖아요. 그럼 갈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자리를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쭉 교육정책적으로 가면은 이게 만약에 딱 자리를 잡잖아요. 그럼 정권이 바뀌어도 이렇게 갈 거예요. 분명히 일관되게. 이거는 뭐 그냥 얘기한 부분이라서 어쨌든 뭐 이런 제가 봤을 때는 입시가 지금 비리가 사실 별로 없어요. 거의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깨끗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뭐 재벌이든 누구든 그냥 국제중만 잘못 들어가도 그냥 사회적 매장이잖아요. 거의. 그래서 이게 별로 없는데 어쨌든 저런 특기자 전형이나 이런 루트를 다 막아버리려는 거에 대한 의지는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사실 관심 있는 부분은 아니실 수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한글 교육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한글을 받아쓰기 못하게 하거든요. 지금 1학년들을. 근데 독서 기록장만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식이에요.
상태고 뭐 안전 이런 거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소프트웨어 과목에 대한 게 가장 커요. 초중 쪽은. 그래서 컴퓨터 쪽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가는 거 워낙 지금 그 시청각 교육 쪽이 많기는 한데 저는 사실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제 개인적인 그런 거라서 저는 그런 것도 좋은데 아이가 좀 다독하는 애면은 스타일 좀 바꿔서 그 읽었던 책을 좀 정리하는 시간으로 가도 되고 책 자체를 너무 안 읽는 애면은 그거를 정리를 하는 것보다 좀 이렇게 양 늘리는 방향으로 가셔도 좋고요. 어쨌든 얘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실 엄마랑 1시간 정도만 얘기해봐도 한 30분 정도만 얘기해봐야 돼서 되게 명확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한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걸 정말로 실행하는 애 문제거든요. 그거를 하나 정도만 해결하셔도 남아있는 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충분히 더 잘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에서 지금 문이과 통합, 그 다음에 1학년 때 필수 공통과목 편성해서 한 다음에 공통과목만 이수하면은 선택과목, 대학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전공 필수 과목을 다 들으면 전공 선택 과목 중에서 선택, 그 다음에 나머지 교양 선택처럼 하고 싶은 거 이런 구조로 갈 가능성이 커요. 이거는 이렇게 갈 것 같아요. 돌봄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식이고요. 제가 요 지금 정책적인 건 이렇게 다 얘기를 했고 솔루션을 조금 PPT로 따로 얘기는 만들진 않았는데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초등학생 어머님들하고 손 한번 들어봐주시면 초등학생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중학교 진학 문제가 껴있을 거예요. 근데 중학교 진학은 보통 그냥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배치받는 식으로 지금 거의 가고 있기 때문에 중학교를 보시면 안 되고 이 지역에서 계속 살 경우에 고등학교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만 그냥 보시면 돼요. 사실 중학교 교육은 초등학교랑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이 다른 점은 시험을 본다는 게 다르거든요. 내신. 그리고 고등학교가 특목고가 남아있을 때 이 중학교를 가서 열심히 해서 특목고를 가든 열심히 못하면 그래도 공부한 건 남아있으니까 일반고를 진학해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조금 선호도가 높은 중학교가 더 많이 시키고 좀 열심히 하는 그런 지역인 거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은. 근데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특목고가 없어져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다 일반고로 다 돼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학교 시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학교를 보고 선택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얘를 고등학교까지 쭉 교육을 시킬 때 만약에 국영수를 만약에 그냥 기본으로 깐다고 치면은 국어를 얘가 할 수 있는 구조, 영어를 할 수 있는 구조, 수학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봤을 때 뭐 학원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학교에서 하는 그런 방과후 활동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아까 장난처럼 얘기했지만 그게 하다못해 도서관일 수도 있고 그런 생활적으로 얘랑 몇 년을 지내야 되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공부가 해결될 수 있는 지역인가를 보시면 돼요. 학교 레벨이나 학교 명성이나 그런 거 상관없이. 근데 그게 만약에 애 성격상 다 열심히 하는 분위기여야 되고 다른 애들도 학원을 다 가는 분위기여야지 애가 가는 거지 자기 혼자 사는 아니다. 그러면 그런 지원 선택하셔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하고 사실 다를 거는 없는데 목숨 걸고 이 중학교를 꼭 가야 돼 이런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길 가는 게 특목고 진학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대입까지 쭉 놓고 봤을 때도 그냥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그 국제중 빼고는 사실 특목중이 없잖아요. 그럼 국제중도 지금 사실 특목고처럼 일반적인 형태는 절대 아니에요. 국제중은 사실 너무 소수고요. 약간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도 그렇게 과열이 안 된 거는 오래됐죠. 예전만큼 국제중에 대한 열풍이 없잖아요. 수청으로 바뀌기도 했고 뭐 그 비리부터 시작해서 쫙 연결되면서 거품이 한번 쫙 꺼진 상태고 내신으로 뽑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탑 의식 자체가 좀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그 수요가 분명한 애들, 외국으로 뭐 대학을 진학한다든지 이런 애들 빼고는 사실상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국제적 입시가 지금 별로 시장에서 없어요. 그러면 그것까지 거의 다 없어진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냥 학교에서 그 애들을 고등학교 가서도 쭉 국영수를 잘하고 이게 심화를 할 수 있는 형태의 공부를 학교에서 어느 정도 받쳐주냐의 문제인데 사실 그걸 중학교에서 받쳐주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머님이 편리한 상태로 선택하시면 돼요. 얘가 지금 학원이 많은 지역에서 좀 편한 애가 있고 아니면 얘는 그런 걸 원래 싫어하기 때문에 뭐 과외를 하든 자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좋으면 엄마가 뭐 도서관에서 편하거나 뭐 성향이 편안한 동네에서 오히려 얘는 하게 그럼 그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거를 뭐 만약에 집값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럼 이거를 뭐 세이브를 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얘를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저는 그거를 이제
이렇게 좀 제로 베이스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금 어떻게 제도가 바뀌더라도 내신이 무조건 중요해요. 그러니까 중학교만 상관이 없고 고등학교는 내신 따기가 좋은 학교여야 돼요. 100%예요. 내신 따기가 좋은 학교라는 거는 지역적으로는 과열이 안 된 지역이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그 두 가지 문제가 났는데 한 80% 정도는요. 어차피 지금 과열된 지역 말고 일반적인 지역에서가 더 유리해요. 그 20%가 남는 거는 이 지역에 사는 걸 포기 못할 경우, 뭐 직장 문제든 아니면 아예 성향 문제든 아니면 엄마가 그냥 하고 싶은 거든 뭐든 간에 그걸 포기를 못할 경우에는 얘가 어느 정도 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왜냐면 내신이 훨씬 치열해질 가능성이 커요. 너무 놀기 때문에 여기라도 지원을 잘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와서 대학에서도 좀 좋은 학교에서 더 많이 뽑을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특목고도 없는 상황에서 뽑을 학교가 없잖아요. 그럼 좋은 학교들은 분명히 더 뽑을 거거든요, 당연히. 그럼 거기에서의 티오를 보고 들어가시는데 반드시 얘가 거기 상위 10% 안에 들어가신다 해야 돼요. 정말 크게 잡아도 20% 정도예요. 강남권에 왔는데 얘가 한 절반 정도 하겠다. 절대 안 오시는 게 좋아요. 그거는 거의 확실해요. 어떤 정책으로 가든 지금도 똑같고요.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정시기회나 윤술이나 특기자격이 거의 더 없어질 거기 때문에 여기서 수시를 실패했을 경우에 플랜 B가 없어요. 그렇죠.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점이라서 이게 어떻게 될지 좀 이렇게 지금 방향성은 사실 이렇거든요.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은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의 구조가 유지가 될 수도 있죠. 근데 내신은 어차피 지금도 너무 따기가 힘들거든요. 그냥 한 수밖에 안 나와요. 내신 너무 안 나올 때. 그래서 제가 올해도 지금 한 3명 정도 이사를 시켰어요. 이사를 하라고 해서 말을 듣는 어머님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 선택을 믿고 가는 어머님들 중에 한 분은 지금 휴먼 중학교를 나와서 살짝 반대로 옮겼거든요. 제 예상은 좀 1등 할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는데 평균이 90한 7, 8점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2명도 결과는 거의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걔가 모든 사교육 인프라를 다 했고 열심히 준비를 했고 내신만 좋은 전략으로 간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되게 잘하는 데인 것 같아요. 뭐 100%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걔가 변하지 않는데 상대적으로 쉬운 지역에서 제가 못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거는 상황에 맞고 가능하시면 시도해 보기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좀 결단이 필요하죠. 중학교 때까지 있다가 갑자기 옮겼을 때 애가 느끼는 어떤 감정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여자애들은 조금 더 민감해요. 남자애들, 제가 옮기는 다 세 분 다 남자긴 하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은 분명히 좋은 실적을 받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비교는 할 수 있잖아요.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신은 1등으로 챙기면서 할 수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입시에서 다 반파를 한 거예요. 이걸 제가 몸소 체험을 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강의 오셔서 뭐 하나 얻어 가셔야 되니까 그거를 중학교 때요. 근데 고3 거까지라는 게 되게 무서운 얘기일 수 있는데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만약에 한 중학교 1학년 정도 돼요. 근데 중학교 1학년 정도는 사실 영어는 할 만큼 했잖아요. 영어 하나만 놓고 봐도 중1이 고3 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영어 잘하는 애들이. 말도 안 되는 거는 아니에요. 어머님들도 그러셨을 수 있어요. 충분히. 수학만 진도의 문제가 남는 거고요. 국어도 제가 사실 저는 거의 무학년제로 하는 거라서 중1하고도 고등학교 문제를 풀고 고등학생하고도 풀고 다 능력에 따라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중1애랑 만약에 주시타임에 성감 쫙 했어요. 얘랑 막 지금 국어를 쫙 했어요. 다음 시간에 고2가 딱 들어와요. 얘가 더 못해요. 얘가 뭐 문제가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평범한 고등학생이 국어를 잘하는 중학교 1학년보다 못하는 건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확인이라는 거지 어머님들도 예전에 만약에 국어를 잘하는 중학생이었는데 그때 고3 문제를 안 풀어봤을 뿐이지 수능 문제를 풀어서 잘 풀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매일 확인할 뿐이고. 근데 굉장히 많이 그래요. 그래서 확인하는 방법은 너무 간단하죠. 그냥 고등학교 문제를 풀어보면 돼요. 중학교인 아이들이. 아니면 초등학교 9학년 내적으로 준비가 돼 있다. 그러면 그냥 모의고사 문제집이 기출문제집 막 몇십 편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그냥 고2 거든 고3 거든 사가지고 시간 딱 맞춰서 국어 영어 싹 풀어보면 딱 등급이 나와요. 그냥 걔 등급이에요 그게. 그거보다 더 정확한 거 없어요. 거의 정확해요. 근데 얘가 만약에
중학교 1학년, 2학년 한 중2나 중3이다. 그럼 거의 그대로 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남아있는 기간이 1년이냐, 1년 반이냐, 2년이냐. 그 동안에 해야죠. 그러면 자기가 중학교 2학년 때 실력이 누군가는 고3 정도 영실을 갖고 있었고 자기는 아니었어요. 근데 똑같은 데를 갈 수는 없는 거죠.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거를 실력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엄마가 해야 되는 일이고 아이가 또 해야 되는 일이고 그게 학년으로 생각해버리면 뭐 말도 안 된다, 주인도 어떻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럼 독서는 다 똑같은가요? 8살 아이가 책을 똑같을 수는 있지 않아요. 어떤 아이는 고려시대가 궁금해가지고 고려시대 안에 있는 학자들 3명의 학자들을 파헤치고 독서를 하고 있고 누군가는 고려가 뭐야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 차이는 어차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그거를 문제화 삼느냐 정확하게 확인하느냐의 문제인 거지 그거는 늘 그랬던 문제예요. 근데 수학이 저희 때보다 지금 선행 진도나 이런 게 과열된 건 사실이에요. 그때는 이 정도로 하지 않았고 어머님 때로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저희 때만 해도 학원이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서울도 이 정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대 자체가 변했고 사교육 인프라 자체가 예전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럼 이 인프라가 갖추어진 상태에서 이게 없어지냐 그렇게 될 수는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그때는 그게 없고 이렇게 했는데 다 됐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애들이 왜 이렇게 휴대폰을 보냐. 우리 때는 그런 휴대폰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안 본 거죠. 문제라고 하는 게 애들 입장에서 그럼 그게 재미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도 생각해보면 대학교 때 뭐 이메일 처음 쓰게 것 같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똑같이 볼 수는 절대 없고요. 솔루션 자체도 사실 명확하지 않아요, 절대. 근데 엄마 입장에서나 아니면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그 큰 줄기가 변할 확률은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좋은 애들을 뽑고 싶고 분명히 공교육 정상화 방향으로는 갈 거고 그럼 내신이 분명히 살아있을 건데 이 내신에 대한 평가 기준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세부사항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내신에 대한 절대평가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의 기본 등급은 있죠. 그 등급 안에 있는 애들을 예전에는 4명까지만 딱 잘랐는데 이제는 20명 정도까지를 다 레벨 안에 넣어주고 20명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겠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4명 말고 16명은 완전 기회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쵸? 등급을 잘라놓으니까. 그거만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20명이 면접 때 딱 놓여졌을 때 자신이 있어야 되는 거는 똑같은 문제예요. 예전에는 자기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애가 내신이 나보다 안 좋으니까 그 자리에 같이 못 갔던 거예요. 근데 숨은 실력자들이 같이 가요. 내가 내신이 2등이어도 19등이라도 나보다 더 똑똑할 수도 있고 독서도 더 많이 돼 있을 수도 있고 깊이 생각하는 아이였을 수 있잖아요. 10몇 년간. 얘가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 애가 그런 애가 돼야 돼요. 쉽게 그림을 그려보신다고 하면. 그러면 그냥 자신이 있어야 돼요. 레벨이 생각보다 늦게 나오든 어쨌든 얘는 확신이 있으려면 필요한 공부만 하는 거를 하시면 안 돼요. 필요한 공부라는 거는 시험 점수로 가셔야 되는 공부거든요. 그거 말고 다른 걸 더 해야 돼요. 그게 학교에서는 이렇게만 하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학교에서는 수학 무김책을 풀으라고 숙제를 내는데 얘가 그거보다 더 깊은 사고가 꼭 확인을 안 해도 되잖아요. 1학년 1학기에 1부터 10까지 숫자밖에 안 나오는데 예를 들면 경시를 과외를 준비를 하라는 게 아니라 1학년 1학기다. 그럼 1학년 1학기에서 1부터 10까지 누가 보세요? 웬만하면 다 되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김치가 거기까지밖에 안 나오죠. 오리가 4마리 있어서 3마리 왔다. 뭐 이런 거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엄마가 얘가 근본적으로 잘하는 애가 되려면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죠. 그럼 만약에 뭐 1학년들이 볼 수 있는 경시가 만약에 뭐 HME가 있고 MBC 수학 경시가 있다. 성대 경시가 있다. 그럼 얘가 MBC나 HME에서 25문제나 30문제 중에서 얘가 편안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한 20개는 되고 5문제가 어려운데 5문제 중에서 2문제 정도는 접근이 90%까지 가능하고 나머지 3문제는 그중에 절반은 접근을 못하고 한 문제는 틀리더라고. 이게 그거는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알고 있으면 얘는 성대성 경식 정도까지도 할 수 있겠고 근데 못해도 돼요. 얘가 못한다고 서울대를 못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하나도 신경 쓰고 있지 않고 개념도 없다가 저렇게 경시 준비하면 쟤는 천재로 태어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학교에서 하라는데도 왜 안 됐나 이렇게 하면은 엄마가 사실 깔끔한 대응을 한 건 아니죠. 그 상황에서. 어쨌든 좋은 애들을 뽑는 거는 시대가 변해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경시라인까지는 못 가는 애라고 하더라도 자기 학년에서 어려운 문제까지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을 가졌어야 되는 거잖아요.
선생님이 아니니까 그렇게는 하셔야 되는 거죠. 그 과목에 대한 심화를 하실 필요가 있고 그 심화가 만약 학점제가 제대로 정착이 된다고 하면 거기서 얘가 두각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으면 학생부에 분명히 좋게 기재가 되겠죠. 고등학교 상황이라고 치면 똑같이 역사 수업을 했는데 얘가 너무 깊이가 있어요. 다른 애들보다 눈에 띄어요. 역사 쪽으로 굉장히 준비가 된 학생이에요. 그럼 그 역사 선생님이 그걸 분명히 좋게 써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과목에 대해서 고교 학생들 가면은 약간 전공처럼 갈 거란 말이에요. 그 선생님들이 전문성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 선생님들이 걔가 눈에 띌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엄마가 준비해야 되는 부분은 그런 거예요. 그걸 다 선택해서 1등, 이런 게 아니고 1등급의 인원은 분명히 늘어나겠죠. 그 안에서의 진짜로 더 좋은 애가 되는 게 사실은 이거 전체를 관통할 수 있는 하나의 키워드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기사나 그 나와 있는 어떤 정책적인 것만 집중해서 보시면 놓치기가 쉬운 부분인 거고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얘가 영어 성적이 좋지만 사실상 영어 실력이 그 정도는 안 돼. 그럼 얘는 안 되는 거예요. 레벨이 안 나와도 실력이 좋으면 돼. 그러니까 더 정직한 평가로 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은 이제 어쨌든 간에 학교에서 쓸데없는 그 내신에 쏟는 에너지가 분명히 줄어들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되게 이상하게 들을 수 있지만 고등학교 거 준비를 더 많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신 그걸 막 외우느라고 2달 내내 자습서를 15페이지를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책도 더 많이 읽을 수도 있고 글을 쓰고 싶으면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더 어려운 국어 영역에 있는 지문을 읽고 철학에 대해서 궁금해서 철학을 더 찾아볼 수도 있고 이런 방향으로 가시면 되니까 사실은 고등학교 준비를 하는 거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하시죠? 그것 때문에 학교 공부를 소홀히 하니까 여기서 계속 부딪히게 되거든요, 애들이랑. 내신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뭐 엄마가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학교 성적 안 나오면 또 그것도 짜증내고 그 선생님도 하라고 하면서 이것도 하고 학교 성적도 1등을 어떻게 하냐 맨날 막 지금 볶는 거죠. 이런 게 줄어드는 거죠. 소모적인 싸움. 필요 없는 공부가 아니고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리고 고등학생들은 지금 중3이 이제 올라가는 거 이제 고1 올라가면서부터 이제 21학년도로 쭉 바뀌는 건데 21학년도는 사실 7월 이후가 돼봐야 알아요.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어차피 지금 수학이 어떻게 나올 거냐. 문이과 통합이 되면 수학만 되게 문제가 돼요. 지금이 책이 6권 중에서 문과가 4권 과정이고 이과가 6권 과정이에요. 근데 이제 수능은 문과도 3과목, 이과도 3과목인데 이제 뭐 수투, 미적원, 학통이 들어가는 문과가 있고 미적투, 학통, 기백이 들어가는 이과가 이런 차이인데 그전에는 사실 4대 2였거든요. 수능 범위가. 근데 지금 3대 3은 똑같이 가요. 이게 이제 문이과 융합의 그 전 단계예요. 문과에서 수학 부담을 올리고 이과 수학 부담을 내리는 걸로 해서 지금 절충해서 가고 있는 상태고 이게 통합이 되면은 문이과 공통으로 전체를 가면서 뭐 뒤에만 예전에 그렇게 선택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별로 호응이 안 됐었거든요. 그렇게 안 갈 가능성이 크고 통합을 해서 가버리면 문과 애들의 수학 부담이 확실히 커지니까 수학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게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 같이 가면 그럼 이과는 하향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되게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예요. 아니면 저희 때처럼 수학만 나눠서 갔어요. 저희 때는 사회과학은 다 똑같았어요. 사회 4과목, 과학 4과목 플러스 이과는 2과목 과학 하나, 문과는 사탐 하나 더 이렇게 해서 9과목을 다 봤거든요, 수능에서. 지금 2과목밖에 안 했어요. 7과목이 줄어든 거잖아요. 처음엔 4과목을 줬다가 3과목을 줬지 2과목이거든요. 그럼 지금은 2과목 플러스 한국사 3개로 가는 건데 그렇게 가게 되면 이제 사회랑 과학이 통합으로 가요. 저희 때도 만약에 한국사 문제가 나오면 역사 문제에 지리 지도가 나와요. 돌림의 지형을 딱 내놓고 여기에서 그 돌림의 지형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역사적인 내용을 물어보면 사회랑 그러니까 한국지리랑 역사가 통합이 돼서 나오잖아요. 화학 문제 할 때도 생물이 나와버려요. 이 화학 반응식에서 생물로 들어가면 이게 뭐 이렇게 연결돼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회끼리의 통합이랑 과학끼리의 통합도 가능하고요. 이제 이게 문이과 융합이잖아요. 그럼 이제 문이과 저희 때는 문이과가 분리돼 있었으니까 이게 같이 가면 사회과가 같이 통합될 가능성이 크죠. 그럼 그건 전부 다 독서밖에 없다니까요, 진짜. 해결책이 그거 하나예요. 그게 얘가 여러 관점으로 생각을 하고 독서를 해서 어떤 문제가 나오든 어떤 이게 질문이 나오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어야만 해요, 반드시. 근데 애들이 시간이 엄청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독서의 가장 큰 강점이 간접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가는 거죠. 예를 들면 어린애들도 책을 읽었는데 만약에 피보나치 시절이 나왔었어요. 그러면 엄마 피보나치 시절이 뭐야? 그러면 우리가 피보나치 시절 다 들어갔죠.
설명할 수 있는 엄마들 별로 없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뭔지는 들어봤고 교과과정 안에 있는데 그 피보나치 수열이 이렇게 쓰이는 건데 피보나치라는 이탈리안 수학자가 관련해서 첫째항이 1이고 둘째항이 1인데 이걸 두 개 합치면 3이 되고 이게 되는 건데 이걸 그럼 생활에서 어디다 쓰지? 이렇게 발전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대입 면접이 다 그래요. 그래서 어머님들 궁금하시면 대학교 사이트에 서울대 영어대 들어가서 기출문제가 나와 있거든요. 그거 다 뽑아보세요. 한줄 팍팍 나와요. 그 영재원 그 면접이 있었죠. 대입에서 이미 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게 강화가 될 거예요, 분명히. 지금은 다른 요소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거를 최소한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이게 최대한으로 갈 거예요. 그 범위를 넘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디에서 준비해야 될지 모르는 것들이 나올 거라고. 수능이 원래 그런 식으로 수능을 취소시키면 어디에서 공부한 건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똑똑해야만 알 수 있는, 그 똑똑한 게 꼭 머리 좋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그게 된 아이들만 뽑겠다는 거니까 분명히 그런 방향 갈 수밖에 없어요. 면접이 가장 간단한 거예요. 거의 다 그럴 거예요. 그리고 사실 면접 질문하셔도 돼요. 초등학생이라 그러면은 네. 다독보다는 아직은 초등학생 아이들은 다독을 많이 시키잖아요. 네. 근데 어려서 또 다독보다는 정독으로 먼저 가는 게 제일 좋은 독서는요, 다독 그리고 플러스 정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갈 수 없어요. 근데 아이들이 보면은 책을 좋아하는 애들은 다독 플러스 정독을 같이 해요. 근데 책을 꼭 많이 읽는 걸 좋아하진 않는데 내용 자체를 좋아하는 애들은 책의 양이 적은 대신에 자세하게 읽어요. 근데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책을 정독을 하는 애들이라고 해서 책을 많이 안 읽는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얘가 정독을 좋아하고 많이 읽는 거는 피곤해하는 애인데 계속 다독을 시킬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다독이 안 되면 그거 한두 번은 아니지만 그걸로 읽는 게 한계가 있어요. 제일 좋은 거는 애들이 초등학생이 뭐 인증대도 있고 워낙 학교에서 요새 그런 게 많으니까 권수를 좀 채우려는 그런 게 좀 강해요. 근데 엄마가 그런 상해 집착을 조금이라도 하는 티가 나잖아요. 아이들은 얇은 책을 빌려서 빨리 채워요. 엄마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걸 포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안 받아도 돼요. 이렇게 하면은 초등학교 성적 받고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신경을 안 쓰면 얘가 하루에 빌렸다가 얇은 책을 빌려가지고 쉬는 시간에 읽고 반납을 하고 2번 빌리면 다독상을 받아요. 근데 사실은 얘가 이렇게 얇은 책 말고 두꺼운 책을 좋아하는 애예요. 그러면 그냥 그걸 빌려서 안 받으면 돼요.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뭔가를 할 때. 그리고 다독만 돼 있고 정독이 안 돼 있는 것 같으면 전부 다는 아니어도 집에 있는 책 중에서 빌려서 되게 많이 읽고 집에 있는 책도 있으니까 집에 있는 책들 중에서 한 몇 권 정도를 골라서 애가 그런 부분에서 잘하고 있는지를 한두 번만 이렇게 짚어주시고 그 다음에는 검사를 또 안 하시고 그렇게 하고 이제 또 중간에 한번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다 검사를 하잖아요. 아무도 책 안 읽어요. 자, 어머님들이 책을 막 읽고 있어요. 아버님 다 오셔가지고 책 뭐 샀니? 3권. 이거 한번 줄거 얘기해봐. 읽고 싶어요? 절대 읽기 싫지 않아요. 그쵸? 그거 내가 인터파크에서 다 사줄 테니까 다음 주까지 제출해. 싫죠? 다음에 독서를 안 하게 되겠죠. 테스크로 끊은 다음에 한번 써봐. 이러면 싫잖아요. 그건 안 하셔야 돼요. 독서는 그냥 아무거나 해도 돼요. 만화를 읽어도 되고 다 괜찮은데 얘가 엄마가 봤을 때 우려되는 점이 너무 빨리 읽고 대충 읽는데 많이만 읽는 것 같으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은 아니고 이것도 좋을 수 있다. 봐봐, 너가 이걸 다 읽었는데 네가 역할책 이렇게 읽었는데 칠지도에 대해서 우리 나와 있는 이거 잘 안 읽어? 그러면 칠지도가 나와 있는 시험 문제를 구해오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역사에서 그 나온 파트가 삼국시대에서 백제가 일본한테 준 거잖아요. 그러면 삼국시대에서 나오는 문제들 5권을 쫙 찾아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봐봐, 나오지. 알았어요. 그렇게 하면 지가 하고 싶은 애 하는 거지. 아니면 말겠죠. 그럼 이런 애들은 솔직히 넣어두면 안 돼요. 일단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거기가 자기가 책을 읽는 게 좋아서 읽는 애들도 그게 중요하다는 건 인식할 수 있을 거고요. 예를 들어. 그리고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엄마한테 완전 황당한 어휘를 질문할 수 있죠. 그럼 짜증이 확 나죠. 아니 내가 책을 그렇게 할 건데 지금 그걸 물어봐?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애가 어휘를 깊이 생각을 안 하고 문맥적인 파악은 되게 잘하는데 그것만 정확하게 안 돼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보냐면 자기 학년보다는 3-4학년 높은 걸로 국어 문제집을 그냥 아무나 풀려보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문제가 없고 답을 맞추면 괜찮아요, 사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어휘 하나하나 다 체크하는 있는 애들은 책 좋아하고 잘 읽는 애는 솔직히 아니에요. 쭉 다 읽고 나서 다른 책을
책을 읽으면서 여기서 한 10% 정도를 또 다시 알게 되고 이렇게 알게 돼서 전체적인 수준 자체가 높아져 있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볼 때 그 어휘에 대한 것만 다시 한번 짚어주면 그게 딱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건 많이 읽는 애들 많이 읽는 스타일로 그대로 하게 하신다면 살짝 봐주시면 되고 많이는 안 읽고 깊이 읽는 애들은 그냥 그것도 강점이 되거든요. 그럼 그거대로 쭉 하는데 얘가 편향된 독서를 안 하게 봐주셔야 돼요. 그런 애들의 특징은 좋아하는 분야의 책만 읽어요. 과학만 읽거나 문학은 엄청 싫어하고 어릴 때도 고전은 안 읽고 세계 명작은 싫어하는데 뭐 생물만 읽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인문학적인 건 잘 안 돼 있고 이것만 컨텐츠가 있거나 내용만 딱 이렇게 자기한테 정보를 얻는 것만 좋아하는 애들 또 그렇게 가요. 그런 애들 보통 와인 같은 거 좋아해요. 그 흐름을 안 봐도 되잖아요. 파트를 딱딱딱딱 쪼개져 있고 소설 같은 거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많이 소설을 읽히게 할 수는 없는데 그게 너무 부족하면은 그쪽으로 조금만 더 굉장히 재밌는 소설을 엄마가 찾아주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 애들은 가만히 있어도 소설이 재밌을 수는 없거든요. 그 소설 중에서 전 세계 아이들이 열광하는 소설을 몇 개 정도 읽어